유머를 사랑하는 자살 특공대가 검과 마법의 세계로 임무를 수행하러 보내졌다. 팀원에는 유머 여왕 할리퀸, 상어 왕국의 왕나노, 그리고 조금 멍청한 친구가 포함되어 있다. 대청년은 누구보다도 입이 험악하다. 클레이페이스는 잘생겼지만 가끔 정신이 없다. 피스메이커는 나머지 4명을 지탱하는 고생이 많다. 그렇다면 우리의 유머 특공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함께 보자. 반란이 일어나는 곳에 할리퀸이 있다. 오늘 그녀는 조커와 함께 정부에 맞서 자신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한편 아만다의 연구소에서는 누군가의 몸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가는 포털을 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것은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명이 될 것이다. 우리의 미친 커플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세계에 가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방식은 조금 악랄하다. 정확한 타이머 폭탄을 설치해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것이 터져버린다. 제이 세르와 하이 도망치려 할 때 경찰의 추격을 받는다. 파그의 달인인 이 커플은 도시 사람들에게 악몽 같은 존재다. 앞에 장애물이 보이자 장난꾸러기는 무기를 꺼내 쏘기 시작한다. 보통 사람들은 핸들을 잡고 운전하지만 도끼 같은 애들은 악기로 조종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멋지게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 과정에서 돈도 도로에 뿌리고 이런 순간에 인간의 추악한 면모가 드러난다. 모두가 물질에 탐닉하며 경찰을 방해한다. 아만다에게 돌아가면 지금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 어려울 거라는 걸 알지만 뛰어난 리더의 기질로 그녀는 계속 진행하기로 한다. 열려야 할 포털을 만드는 도구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포털이 열리기 시작했고 아마도 새로운 혼돈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그 커플은 경찰들을 따돌린 후 하이가 차를 멈추고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 제이 세르가 미친놈으로 보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의 여자친구가 더 미쳤다. 그런 그녀를 보며 청년은 한순간 멍해졌다. 그녀는 반드시 먼저 들어가라고 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술을 마시는 게 제일 맛있다고 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돈을 쏟아내며 자신과 친구들을 환영했다. 몇 초 만에 그녀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도 여전히 안으로 들어갔다. 음료를 주문한 후 그녀는 카즈가 어디 있냐고 물었고 직원은 오늘 아프다고 답했다. 그녀는 귀를 기울여 이곳에 씨가 없다고 알려주었다. 즉시 전투가 시작되었다. 할리퀸은 포위당했지만 그녀의 능력 덕분에 여전히 상대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외쳤다. 덕호는 상황을 이해하고 즉시 탈출 경로를 찾기 시작했다. 군대도 현장에 도착해 이 두 사람을 진압하기 위해 중화기를 사용했다. 그는 군대의 총알을 피하며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 사랑스러운 동생이 도망칠 수 있도록 했다. 그녀는 적들을 처치한 후 높은 곳으로 올라가 조커가 어디 있는지 연락을 하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기습을 당했다. 그녀를 가로막은 건 가장 강력한 검사를 지닌 카타나였다. 할리퀸은 사무라이와는 결코 맞서지 않는다. 공격을 받자 그녀는 흥분해서 반격했다. 이렇게 강력한 상대와 싸우기엔 불리했지만 그녀는 매우 차분했다. 게다가 그녀는 그저 잡아두고 싶어 할 뿐 죽이려는 건 아니었기에 할리는 그녀를 놀리기 시작했다. 할리는 그녀의 멋진 검을 칭찬하며 탈출 방법을 찾았다. 그녀는 철제관을 떼어내고 다시 힘겨루기를 시도했지만 이기지 못했다. 결국 카타나에게 기절당해 잡혀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게 되었다. 연구소에서는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변했으며 에너지가 폭발해 많은 것이 파괴되었지만 아만다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 덕분에 그들이 쏟아부은 노력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그들은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포털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한편 카타나의 군대는 제이 세르를 잡지 못했다. 이 사실에 할리퀸은 매우 기뻐하며 남자친구에게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장면이 반년으로 바뀌고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아만다는 새로운 세계 탐사에 적합한 후보들을 찾기 위해 감옥에 갔다. 그녀는 여기서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감옥 관리자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도록 강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도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만나야 할 대상은 바로 할리였다. 할리는 감옥에 가는 것이 마치 휴가인 것처럼 여겼다. 편안하게 먹고 영화도 보며 지냈다. 병사들이 쳐들어오자 그녀는 오늘이 뜻밖의 파티가 열리는 날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할머니가 너무 긴장한 것을 보고 따라했다. 떠나기 전에 그 노인은 그녀에게 아주 잘 대해주었기에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방을 날려 거절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야. 그렇게 그녀는 그에게 사과했다. 아만다는 전기 충격을 주고 4명의 위험한 죄수들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이건 정말 미친 임무였지만 미치지 않고서야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잠시 후 그녀가 깨어났을 때 3명의 죄수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세계 최고의 저격수 중 한 명인 디오트가 있었다. 맞은편에는 몸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클레이페이스가 있었다. 그 옆에는 말썽꾸러기인 피스메이커가 있었다. 그는 이번 임무에 대해 유일하게 알고 있는 죄수였다. 이번 여행의 책임자도 나타나 그들에게 위대한 임무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후 화면에 나타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담과 함께 새로운 세계에서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보상은 형량 감형이다. 그들의 임무는 지정된 지역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 후 그들은 자원을 조성하고 새로운 땅의 기지를 유지해야 했다. 그들이 아만다의 말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그들은 목에 작은 폭탄을 이식했다. 그것은 그들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했기에 절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모든 잘못된 행동이나 도망칠 생각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디는 위협에 불만을 표했지만 여전히 따르기로 했다. 그 모습을 본 아만다는 그의 딸에 대해 언급하며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널 해치겠어. 아담은 그 후 그들을 풀어주고 장비는 뒤쪽에 두었다고 말했다. 하인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그를 감싸 안겠다고 위협해 폭탄을 터뜨리지 못하게 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5번째 멤버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갑자기 바깥에서 진동이 느껴졌고 아담은 확인하러 나갔다. 결국 그들은 모두 목숨을 잃기 전에 긴급 착륙해야 했다. 근처에서는 거대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곳의 사람들은 이상한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가졌다. 할리퀸도 탈출해 구경하러 갔고 병사들은 이미 모두 죽어 있었다. 그녀가 밖을 바라보았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충격을 받아 아래를 보지 못했으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조상님을 만날 뻔했다. 다행히도 디오트가 그녀를 끌어올려 주었다. 클레이페이스도 초능력을 사용해 그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런 신이 특별한 도구로 묶여 있었던 이유를 알겠더라. 하늘에는 용이 날고 땅에는 돼지머리 전사들이 있었다. 할리퀸은 그들이 반지의 제왕 촬영에 참여하는 줄 알았다. 정말 나쁜 상황이었다.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그들은 돼지들에게 포위당했다. 이들의 언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양측 모두 충돌이 일어났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그들은 이곳이 영화 촬영장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2발로 걷고 무기를 쥔 돼지들은 진짜였다. 할리는 그렇게 되자 기뻐하며 미친 듯이 웃어 돼지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들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격하는 순간 이들은 확실히 적이었다. 그래서 전투의 시작을 알렸다. 그들의 5번째 멤버, 차는 경색이었다. 그는 돼지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그들의 머리를 물어버렸다. 다른 멤버들도 전투를 시작했다. 비록 전문 무기는 없었지만 각자의 기술은 뛰어나서 빠르게 우위를 점했다. 디는 무기를 가져와서 대장을 빨리 처치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조금 많았다. 피스메이커는 가장 못생긴 놈을 가리켰다. 보통 그런 녀석들이 최종 보스일 확률이 높다. 예상대로 그 대장을 쓰러뜨리자 돼지들은 두려워하여 후퇴하기 시작했다. 괴물이 떠나자마자 인간 전사가 나타났다. 상어가 돼지의 머리를 씹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그들을 적으로 간주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서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는 재빠르게 적의 무기를 쏘아 떨어뜨렸다. 행동으로 소통하려 하며 친근한 태도를 보였다. 5명은 저편의 장군이 마법을 사용해 검을 회수하는 장면에 충격을 받았다. 클레이페이스는 뭔가를 이해한 듯 모두에게 진정하라고 외쳤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편의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그들은 이곳이 이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듣기는 이상하지만 하늘을 나는 드래곤과 땅에서 마법을 사용하는 오크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확신했다. 대는 이 임무를 쓸모없다고 생각해 피스메이커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2사람은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부딪히다가는 2사람 다 죽을지도 모른다. 클레이페이스는 왕을 만나고 싶어하며 악을 처치하는 영웅이 되고 싶어 했다. 결국 5명은 감옥에 갇혔고 할리퀸은 그의 유머러스한 성격에 웃음을 터뜨렸다. 인간들은 그들을 가두었고 지금은 오크와의 전투 이후 회의를 하고 있었다. 무능한 자들은 여왕을 찬양하고 있었다. 여왕이 직접 전선에 나와 병사들을 격려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축제를 열 계획이었지만 외부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다. 여왕은 이것을 승리로 보지 않았다. 그녀에게 진정한 승리는 전쟁이 끝날 때만 가능하다. 이 외에도 핑크머리의 장군이 멀리서 온 5전사를 여왕에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의 성과는 좋았지만 그녀는 그들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고 신경 쓸 여유도 없었다. 그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매우 강력하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결국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들이 칭송받는 것과 달리 이 나라의 공주 피오는 그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엄마에게 부탁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도 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국가의 일에 끼치고 싶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온 공주는 마법 망원경으로 아래의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음식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자신이 안타까웠다. 신이 들어오자 그는 오늘 공주가 식사를 거른 것을 보았다. 아마도 그녀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공주에게 식사를 하라고 권유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백성들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자살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 그의 도움을 청하며 팀원들의 과거를 되돌려달라고 했다. 먼저 소개할 인물은 하렐리 퀸. 정신과 의사로서 직업을 접고 새의 부름을 따랐던 그녀입니다. 치료하는 동안 그녀는 주식인 지우코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를 탈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끊임없이 도시를 파괴하며 경찰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렐리도 지혜롭게 반응하며 하이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하렐리를 제압해 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혼미한 상태에서 그녀는 사랑하는 그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고 나니 그건 단지 오래된 꿈일 뿐이었습니다. 감옥 안에는 그들만 갇힌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종족의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아무도 그들을 맞이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클레이페이스는 아마 그들이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스는 여기 들어온 이후부터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네요. 그 젊은이는 여전히 화려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를 가져다 준 사람들인 이 애니메이션에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가지는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계에 오면서 그들은 여기에 모든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걸 신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시나리오로 보도록 하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잖아요. 이 두 사람이 다투는 동안 피스메이커는 매우 정확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지 정확히 12시간이 지났고 아만다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60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헬리콥터로 돌아가 폭탄의 연결을 복구해야 합니다. 그 후에야 다른 일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녀석이 머리가 그렇게 좋을 줄이야. 하지만 반응 없는 혈기왕성한 자는 잠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이해되자 클레이페이스는 더 이상 선물 받기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상어를 통해 문을 부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허상체를 이용해 클레이페이스는 쉽게 액체 상태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젊은이가 그들을 버리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렐리와 데스는 대성통곡하며 간수에게 그를 잡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했지만 마법의 수갑에 묶인 후에는 슈퍼파워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모든 이에게 다채로운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이걸 기름으로 착각하며 음식이 뭔지 물었습니다. 진정한 후에 데스는 그들이 같은 배에 탔으니 협력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바로 이때 예전의 포로들이 나타나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다가왔고 이 자들은 바로 이곳의 두목이었습니다. 클레이페이스는 그들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위험한 존재인 척했습니다. 나머지들은 이 녀석이 괴물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인내심이 부족해 그들을 쫓아내라고 소리쳤으나 클레이페이스가 웃고 있는 모습에 그들이 조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페이스는 두목에게 한 대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즐거워하며 웃었습니다. 그 후 하이의 다채로운 음식을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조금 이상했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감옥에서 전투의 고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머지 3명은 힘을 합쳐 그들을 매섭게 두들겼습니다. 그들은 너무 격렬해서 그를 들어올리며 다행히도 데스가 제때 구해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감옥에서 가장 강력한 자들을 물리치고 다른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싸움을 마친 후 그들은 기념 촬영을 하며 기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간수는 마법을 써서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이들은 왕상어가 잠들고 있는 사이에 하렐리와 함께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체 어떤 종류의 것인지 모르겠네요. 클레이페이스는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깨우쳐졌습니다. 피스메이커는 힘이 부족하여 그를 억제할 수 없었고 여기에는 그들 시대에 또 다른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리크플레이크 대장, 아만다의 오른팔입니다. 그는 물론 모든 사람의 이름과 범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상사가 그들을 보냈다고 하니 이 5명이 자신을 도와주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몇 달 전 이곳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기이한 세계로 가는 문을 통해 이곳에 발을 디뎠습니다. 리크플레이크는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고 물과 자원만 있으면 상관없이 상사의 지시를 따르겠다고만 했습니다. 이곳을 독점할 수 있다면 지구 인류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팀은 실패했고 그 할머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포로들을 보내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대장은 카타나가 그들의 리더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렐리는 그자가 착륙할 때 이미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목에 폭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스메이커는 그들의 목걸이 카운터가 58시간 남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리크플레이크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알게 되자 그들은 협력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리크플레이크는 논리에 따라 기계가 폭탄 카운터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지만 비행기는 폭발해버렸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곳으로 오기 위해 가까이 가야만 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젊은이만 그 길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양측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도착하자 이야기는 멈추고 상어 왕의 배가 고프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클레이페이스는 적이든 친구든 상관없이 음식을 원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다행히 플레이크는 그 상어의 진짜 이름이 낫나오라는 걸 알고 그를 속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프다고 가장하며 클레이페이스의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해 문을 부수고 탈출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그를 응원하며 문을 부수게 했다.
문제는 소리가 너무 커서 경비병들이 달려오는 거였다. 바로 그때 멍청한 상어가 문을 부수자 돌을 무기로 쏘아대기 시작했다. 좋은 기회다. 그의 지팡이를 빼앗아 전투에 나서라. 알고 보니 이곳의 무기들은 모두 마법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클레이페이스는 항상 이론을 떠들지만 여기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봐, 그는 스스로 수갑을 풀고 초능력을 사용해 다른 죄수들을 모두 해방시켰다. 그들을 이용해 탈출할 생각이었지. 이 6명과 함께 가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아. 괴물들은 해방대자적인지 아군인지 신경 쓰지 않고 밖으로 내달렸다. 일단 포위망을 뚫어야 해. 2명의 마법사가 우리를 제압하려고 다가온다. 이번엔 힘을 모아 간신히 통제를 벗어나 모두를 구출했다.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며 가능한 모든 것을 무기로 활용했다. 악마군대도 그들의 전투 방식에 매료되어 함께 전투에 임했다. 그렇게 죄수들은 협력하여 경비병들을 모두 물리치고 감옥을 그들의 놀이터로 만들었다. 장면이 바뀌어 엑스신이 소환되는 장면. 그는 이제 공주님의 부탁으로 수감자들을 방문하고 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했다. 가능하다면 그 5명을 아군으로 만들고 전세를 뒤집어 보라고. 그는 처음에는 소통이 불가능할까봐 걱정했지만 공주님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도착했을 때 익숙한 감옥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밖은 할리의 독특한 스타일로 새롭게 꾸며져 있었다. 포로들은 이제 이곳의 주인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파티를 즐기며 리크 프레이크 팀장은 도대체 왜 여기서 경비를 서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엑스신이 교도소에 가까이 다가가자 돌이 날아왔다. 비웃는 듯한 5명의 자살 특공대가 나와 도전했다. 여기 들어온 후로 그들은 더 이상 즐겁지 않았다. 서로 소통이 불가능하니 상황이 더욱 어려웠다. 클레이페이스는 그들이 자신들을 잡아간 대머리 남자라는 것을 알아챘다. 서로가 알아듣지 못해 아무도 양보하지 않았다. 비록 이해하지 못했지만 5명이 지적하며 웃는 모습을 보고 엑스씨는 모욕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가 상대에게 조롱당하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 사람은 검으로 상어왕을 찌르려 했다. 상황이 위험해지자 검을 흡수하여 이 검은 그를 조종할 수 있었다. 결국 배가 찢어졌지만 다행히 그는 이런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이를 보고 저쪽 군대는 더욱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그는 언제든지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리크 프레이크 팀장은 이들 자살 특공대를 저지하기 위해 달려갔다. 감옥에서 시간 동안 그는 밥 대신 주먹을 맞으며 지냈다. 그는 괴물들의 몇 가지 언어를 배워서 저쪽 사람들과 몇 마디 할 수 있었다. 현재 그들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팀장은 무의미한 전투를 원치 않았어. 그는 간식을 이용해 애를 달래려고 했지. 알고 보니 그는 외국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줄 아는 것 같아 신나했지. 사실 50-50 정도일 뿐이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아니었고 대화 방식도 상당히 거칠었어. 그 괴물들은 서로를 조롱하느라 바빴거든. 그들은 정중하게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팀장이 하는 말마다 치명적인 피해를 주어서 엑스씨는 화가 나서 피를 토할 뻔했지. 어쨌든 그들은 수장과 만나 대화하고 싶어 했어. 장군이 이해할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그 머리 나쁜 놈 이해할 수 있겠냐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지. 나머지들은 상대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게 눈에 띄었어. 이런저런 말이 오가며 그를 머리 나쁜 놈이라고 불렀고 그 덕분에 그는 거의 베일 뻔했지. 다행히도 엑스씨는 공주님의 말을 기억해내서 그만두고 그들을 여왕에게 데려가기로 했어. 그래서 바로 다음 날 대머리는 여왕과의 약속을 잡았어. 눈앞의 풍경은 정말 놀라웠어. 마치 영화 속에 와 있는 것 같았지. 포로이기 때문에 그들은 환영받지 못했어. 모두가 그 상어를 의심쩍은 눈빛으로 바라봤지. 팀장 리크 프레이크가 여왕에게 인사를 하는 동안 나머지들은 그를 비웃고 있었어. 쿼드 하일리들은 공주가 자신들을 바라보는 게 이상했지. 여왕은 마법을 사용해 그들이 이쪽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줬어. 할리퀸은 자신이 똑똑해져서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 정말 어이가 없지. 다행히도 여기에는 진지한 한 인물이 있어 그들과 제대로 대화할 수 있었어. 엑스씨는 그래서 이 친구가 자신을 욕하지 않았다는 걸 이해했지. 팀장은 정보를 교환하고 제국이 전투에서 힘을 얻는 이유는 저쪽의 수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어. 여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은 그곳의 수장들이 바로 이곳에 있는 6명과 같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라는 거였어. 이 말을 듣고 나서 5명이 문제를 이해하게 되었지. 하이 대놓고 말했지. 리크 프레이크 할아버지가 군대를 보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각자 하나씩 말을 하며 그곳의 수장들이 그들처럼 포로였지만 폭탄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어.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거지. 결국 제국이 부활한 이유는 프레이크 팀이 만든 것이었어. 여왕은 즉시 군사들에게 그들을 처치하라고 명령했지. 그러자 피스메이커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어. 그들은 그녀가 요구하는 어디에서든 싸우겠다고 했지. 또한 평화가 즉시 회복될 것이니 그쪽에서 동의했어. 하지만 팀장과 그들 같은 팀은 모두가 그들에게 죄를 덮어씌웠지. 결국 그들은 다시 붙잡히고 자유를 잃게 되었어. 니는 친구에게 함부로 결정하지 말라고 했어. 이건 집단 환경이지만 아마도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결정일 거야. 리크 프레이크는 자신이 끌려가는 것이 억울했지.
잠시 후 그는 팀에게 조심하라고 상기시켰어. 아직 머릿속에 폭탄이 있고 자신이 그 문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으니 그들을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을 거라고. 하이는 별다른 의견 없이 샤워하고 나나를 위한 음식을 좀 가져가겠다고 했어. 다행히도 이 두 친구는 서로 친해졌기에 모든 게 수월했어. 그들은 이후 첫 전투에서 왕실 군대가 압수한 익숙한 장비를 되찾으러 갔어. 장비를 갖춘 후 즉시 그들은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보내졌지. 인간과 마족 간의 전투가 매우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었어. 임무는 이성을 마족의 손에서 되찾는 것이었지. 그들은 처음에는 전투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대머리 형의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이자 지쳤어. 남은 시간은 겨우 30시간이었기에 모두가 성을 빠르게 점령하고 폭탄의 카운트다운을 확인하려고 했지. 이번 전투에서 양쪽 군대는 비슷했지만 늑대인간 쪽은 뭔가 이상했어. 정신과 의사는 그들이 통제되지 않고 미친 듯이 싸우고 있다고 추측했지. 그들의 몸은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했고 그들을 세뇌할 수 있는 사람은 디오스가 아는 익숙한 인물이라서 팀에게 빨리 행동하라고 재촉했지. 상대가 친구라면 대화하기 쉬울 테니까. 그래서 그들은 안심했지. 그들이 성벽에 가까워지자 클레이페이스는 자신의 초능력을 사용해 길을 열었어. 이건 그의 진정한 힘이 아니고 이 세상을 지나면서 힘이 강화된 덕분이야. 처음에 이 청년은 자신의 형태를 흙으로 바꿀 수 있었지만 지금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에 닿기만 하면 조종할 수 있게 되었어. 단지 물기가 충분해야 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그들은 계속 행동했어. 이 5명의 능력으로 침입하는 건 마치 장 보는 것과 같았지. 금방 몇 분 만에 그들은 괴물을 조종하는 주범이 있는 옥상에 도착했어. 디에는 형제를 알아보고 그를 레띠라 부르며 이 녀석은 자신을 무시했던 친구를 여기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지. 그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 그들 앞에는 친구와 같은 포로가 있었고 렛은 쥐를 좋아해서 다른 포로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 그는 친구가 필요 없었어. 그의 친구는 쥐들이었으니까. 매번 이렇게 될 때마다 디오스는 자신의 명성을 내세워 괴롭히는 자들을 위협했지. 그는 정말로 그를 지켜주긴 했지만 말이 좀 거칠었어. 렛은 이 친구가 자신을 욕하고 쥐를 비하하는 줄 알았지. 그 이후로 그는 항상 친구를 찾아가서 쓸데없는 일을 했어. 그가 쥐와 노는 걸 좋아하는 걸 알게 된 디오스는 치즈를 가져와 과일과 바꾸려 했지. 점차적으로 도움을 주던 데우스는 의도치 않게 가장 많은 괴롭힘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가 여기에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하이에게는 친구가 아직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아 헛웃음이 나왔다. 다른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이 평화롭지 않다고 비웃었다. 그는 여기 먼저 와서 마법을 다루는 법을 알게 되었다. 스스로는 쥐를 조종하는 능력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세루유 군대의 늑대를 조종할 수 있었다. 그들이 돌진했지만 그들은 무기를 가진 이들에게 모두 쓰러지고 말았다. 피스메이커의 부하들도 주모자를 겨냥했다. 그러자 다른 하나가 그를 가리기 위해 나섰다. 이렇게 싸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된 클레이페이스는 외쳤다. 모두 즉시물을 가져와 달라. 데스는 여러 물탱크를 뚫어 땅을 적셔놓았다. 클레이페이스는 적의 지역을 완전히 진흙으로 만들어 그들이 빠지게 했다. 이제 혼자 남은 저놈. 그래서 씨도 맞았다. 하지만 그의 동맹인 카타나가 그를 도와 탈출시켰다. 그녀를 본 하일리는 극도로 분노했다. 그녀를 반드시 넘어야 할 적으로 여겼다. 그 후 성이 무너지며 기초가 모두 진흙으로 변해버렸다. 신의 팀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들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을 비난했지만 여왕이 맡긴 임무는 이 성을 되찾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이곳을 완전히 파괴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데우스는 신경 쓰지 않고 그에게 말했다. 시간 있으면 스스로 고쳐라. 싸우고 나서도 문제를 모르다니. 이 장면을 본 여왕의 주변 사람들은 매우 놀랐다. 여기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을 조금씩 믿기 시작한 듯했다. 그날 밤 카타나는 팀원들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줄 수 있다. 여기 황제는 무능한 자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이놈은 여전히 그의 소나기에 많은 군대를 쥐고 있었다. 다음 전투가 진정한 고비가 될 것이다. 또 다른 하이리 퀸의 꿈. 그날 비가 쏟아졌지만 이 커플의 마음은 젖지 않았다. 조커가 문제를 일으키며 몇몇 범죄 조직이 그들에게 복수를 하려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 있어 모두 쥐와 같은 존재였다. 이 건물은 쥐를 잡기 위한 덫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더러운 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다. 덕후도 이해하며 아무도 그들에 대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사는 도시는 다양한 종류의 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예를 들어 범죄 조직은 협박, 총격, 납치 등 모든 종류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그들은 도시에서 가장 더러운 쥐들이다. 그런 것들은 자신에게 병을 옮기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그 꿈이 끝나는 순간 할리라는 소녀는 감옥에서 깨어났다. 아마 그녀와 나나만큼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12시간 안에 레스에 도착하지 못하면 머릿속의 폭탄이 소금 팔러 나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남의 성을 부숴놓고 결과를 기다리며 여기 갇혀있다. 그들이 성을 다시 차지했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없다니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 미리 돌아갈 길을 찾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다시 리크 프레이크를 데리러 가야 한다니 모르겠다. 피온이 다가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클레이페이스는 예쁜 여자애를 보면 남자다움이 발동했다. 그녀의 이름이 왜 그렇게 지어졌는지 물어보았다. 완전히 어이가 없었다. 언제 풀려날지 묻지 않고 이 신에게 여자를 꼬시고 있다니 여기서 이 대화를 끝내야 했다. 그녀가 더 말하게 두면 시간 낭비일 뿐. 그들이 언제 풀려날지에 대한 정보는 그녀에게 없다. 하이도 이 소녀가 너무 약해 보이자 실망한 듯했다. 며칠 전 일을 떠올리며 그녀도 그녀의 뜻을 잘 모르고 있었다. 이 두 소녀는 너무 다른 존재였다. 마치 하늘과 땅처럼 서로 대화할 수가 없었다. 피스메이커는 동료를 막았다.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불편하게 굴어? 틴삭은 여전히 죽은 듯이 자고 있었다. 식사 시간이 되어야 겨우 깨어날 것이다. 팀장 리크 프레이크도 그녀에게 그만 놀리라고 권했다. 누구나 각자의 고통이 있다. 하지만 하이는 그 소극적인 태도가 참을 수 없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 공주가 싫었다. 에스도 그때 다가왔다. 공주를 보며 부르고 동시에 특수부대도 여왕께 소개하고 싶어 했다. 잠시 공주 피온의 과거를 돌아보자. 예전에는 이 땅이 전쟁이 적어 모든 것이 매우 평화로웠다. 그녀는 궁전 아래 작은 마을에 사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엘프와 늑대 부족, 그리고 인간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 개의 부족이 있었다. 친구들의 삶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 하나의 작은 전투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피온도 전쟁이 언제 끝날지 물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녀에게 없었지만 저 멀리 산에서 여전히 격렬한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궁전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평민들과 놀고 있는 공주라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혼났다. 그들의 역할은 매우 달랐다. 왕족은 전쟁을 끝내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 나머지 일에는 개입하지 말라고 했다. 며칠 후 피오는 전쟁의 결과로 친구들을 잃었다. 어머니가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지만 언제 끝날지는 알지 못했다. 그 기억을 떠올릴 때 현재의 피오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자신을 느꼈다. 여전히 약하고 쓸모없으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다. 그들의 적이 지금 대군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그 자식이 성을 되찾으려는 계획에서 비롯되었다. 그날 그들은 5명에게 성을 빼앗겼다. 그 장면은 인간 측에 그대로 전해졌다. 이 숫자는 너무 많고 만약 그들이 중요한 거점을 다시 차지하게 되면 방어선이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 하이는 이 상황이 너무 긴장된다며 그들이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농담으로 물었다. 여왕은 지금 팀의 힘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요새를 파괴했기에 이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만 말했다. 팀장 리크 프레이크는 제국 측 지휘관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받았다. 여왕은 어떻게 저쪽에서도 늑대 부족의 정군을 동원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는 그 배후에 있는 자가 자트라는 범죄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들의 몸속의 폭탄이 무효화되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이렇게 긴박해졌다. 페이티에이와 제국 간의 전쟁은 고대부터 있었지만 규모는 작았다. 반년 전 갑자기 엘프와 짐승 부족이 편을 바꿨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 괴물이 쥐를 조종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특수부대의 힘이 필요했다. 할키는 쥐사냥이라는 말을 듣고 매우 흥미롭게 반응했다. 즉시 나가고 싶어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나와 장난치는 것을 보면 진짜 믿기지 않는다. 클레이페이스는 그녀가 무언가 먹거나 술을 숨기고 있는 줄 알고 작은 몫을 요구했다. 그녀는 기쁘다고 말하며 예전에 사랑하는 이에게 쥐 사냥하는 법을 배웠다고 밝혔다. 데스와 상의한 후 그는 자신의 계획을 세웠다. 다른 이들은 이전에 그 자식과 대결했으니 무엇을 제거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려면 그 더러운 쥐를 굴 밖으로 유인해야 했다. 지금의 6명으로는 그를 끌어내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여왕에게 군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번 임무가 성공하면 리크 프레이크는 그녀가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길 바랐다. 10시간 이내에 기지를 못 지키면 아마도 그들은 탈락하게 될 것이다. 피온도 그들에게 믿음을 두었다. 그러나 신하들은 여전히 반대했다. 그녀는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이로 인해 하이는 불쾌해졌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세신의 권한 아래 군대를 빌릴 수 있었다. 우리의 개성 넘치는 그녀는 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그들은 큰 체격의 민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포로를 활용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포로들을 잘 활용하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거야. 오후가 되자 모든 오크 포로들이 하이퀸의 지휘 아래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어. 그들이 도와주기로 결정한 이유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갈 수 있어서였고 게다가 그 작은 여자아이의 성격이 마음에 들었거든. 그 초록 피부의 녀석은 적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그녀에게 자신의 부대를 지휘하게 했어. 다른 애들은 그녀가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신이 났어. 에스는 이 장면을 보고 지루해하며 말하기 싫어졌다. 왜냐하면 말을 해도 그들이 자신을 놀려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팀장 릭 프레이크는 클레이페이스에게 상황을 정찰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능력으로 이 일은 꽤 간단했지만 그는 조금 귀찮아했다. 야키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배만 채우고 있었다. 피스메이커는 총을 손질하며 앉아 있었다. 한편 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진지하게 계획을 논의하려 하지 않았다. 여기서 가장 진지한 두 사람은 릭 프레이크와 신이겠지. 그의 태도는 팀장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군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보고 있다. 이 장군은 모두가 범죄자라는 것을 추측했다. 군인들은 항상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반면 자살 특공대는 기분이 좋을 때만 행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듣지 않는다. 저녁이 되자 클레이페이스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다. 팀장은 즉시 전투 계획을 세우고 적을 속여 그들이 많은 인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옥쪽이 페타를 도와 방어를 위한 벽을 세웠다. 그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하이가 그의 입에 끼어들어 계속 말하지 못하게 하여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 왕국의 운명이 그들의 손에 달려있는데 이 자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하고 있었다. 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피스메이커는 그의 친구가 높은 곳에서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엑스 장군은 도움을 줄 사람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를 방치했다. 그는 배고프면 스스로 찾아올 것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목표를 정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 검은 남자가 실패한다면 피스메이커가 그의 동료의 몫을 대신할 것이다. 클레이페이스는 프리온 공주의 진짜 모습을 묻기도 했다. 그는 그녀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S는 그녀의 성격을 두 마디로 정의했다. 친절하다. 그녀보다 다른 사람을 더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그의 확신이었다. 계속해서 놀리며 불을 더 지폈다. 그 결과 두 편은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그때 음식 냄새가 났다. 팀장은 이를 알고 군인들을 정렬시켰다. 정말로 적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인간 쪽에서 쌓인 벽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들의 장군은 전투에 나서 자신의 팀을 지휘하고 싶어 했지만 그런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들의 행동은 단지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의 하부 직원이 그렇게 크기만 해도 충분했다. 그래서 대머리 형한테도 좀 쉬라고 했지. 우리 엑스는 이미 목표를 확실히 정했으니 전투가 필요 없을 거라고 했어. 그래서 이번 전투는 쉽게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팀의 4명이 유머를 주고받았어. 귀찮게 밖에 나갈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 검은 주영이 실패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팀장은 친구가 흥분한 모습을 보고 진정시키러 갔다. 상대방이 너무 많아 보이자 그도 마법으로 늑대 종족을 강화해 주어야 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인간 병사들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엑스는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나섰다. 여기서 실패하면 안전구역에 있는 그들의 자녀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라도 이곳을 지켜야 했다. 그때 라는 매우 신나서 마법 지팡이를 높이 들었다. 갑자기 깨지는 소리에 그는 목표를 놓쳤다는 걸 깨달았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그가 사용하던 마법 지팡이를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그는 기뻐하고 있었다. 늑대 종족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했을 때야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제어되지 않은 늑대 종족은 다시 돌아왔다. 그들은 조종당한 이 배신자에게 분노의 시선을 보내며 필사적으로 싸웠다. 라는 두려움에 떨며 기도를 하였고 그 순간 늑대 종족에게 무자비하게 공격받았다. 이전에 조커가 쥐를 사냥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이 서로를 죽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날 그는 두 갱단이 그를 추격하게 하여 서로 총을 쏘게 만들었고 그는 그의 사랑과 함께 결과를 기다리며 즐거워했다. 지금 그들의 방법도 비슷했다. 늑대 종족이 반란을 일으키게 하여 제국과 서로 물어뜯게 만들었다. 디는 분노하며 그를 잘 대해주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가 배신당하다니? 나머지 친구들은 이 신에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냥 그가 착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위안하게 두었다. 그렇게 늑대 종족은 방향을 잃고 우리 편에 항복했다. 특수팀은 임무를 끝내고 인사를 전했다. 더 이상 시간이 없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에 그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쁘게 떠나며 병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렇게 싸우지 않고도 전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구나. 왕궁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이들은 6명이 이렇게 빠르게 전투를 끝내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피오는 기뻐했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5명이 양측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자 무서운 표정을 지었다. 특수팀은 폭발하기 전에 문을 찾으러 개처럼 뛰고 있었다. 도착하자 보니 문이 하늘 높이 있었고 도저히 갈 수 없었다. 릭 프레이크도 구할 수 없었다. 이제는 하늘의 뜻에 맡겨야 했다. DOS는 킨 실사객에 그들이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지대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때 베나나는 지금 버려지는 건 싫었dom라며 불안해했다. 그들의 목덜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고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피스메이커에게 몇 분 남았냐고 물었고 그는 10에서 0까지 카운트다운을 하며 긴장감을 더했다. 그저 그 폭탄이 저편 세계와 연결되어 시간 복구를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시간이 끝날 때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다행히도 그들은 신호를 잡아 폭탄이 멈추었다. 그들은 버려지지 않은 것 같았다. 할리퀸은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는 총을 꺼내가지고 놀았다. 그녀는 모두에게 계란빵 먹으러 가자.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 킨삭스는 이를 듣고 군침이 흘러 데스 SOS는 그들에게 어이없어 했다. 막 죽음을 피했는데 이제 밥 먹으러 간다니. 참으로 여유롭다. 팀장은 계속해서 계획을 진행하자고 주의를 주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이곳에 보내진 원래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며칠 동안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무도 초기에 맡은 임무를 기억하지 못했다. 리셋 후에 그들은 72시간을 더 주어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야 했다. 제트는 아만다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야 했다. 릭 프레이크는 그들의 임무가 보안 조직을 위한 전초기지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자원을 확보하고 연구하여 그것을 이루어야 했다. 우선 이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전쟁을 끝내도록 돕는 것이었다. 평화를 위해 피스메이커는 동의했다. 클레이페이스는 지금 영화가 끝나면 너무 재미없잖아 라며 말했다. 좀 더 놀아도 괜찮다. 데스 OS는 제국을 처리해 화를 풀고 싶어 했다. 다른 두 명은 그냥 어디든 갈 수 있다면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상관없었다. 그렇게 특수팀은 신인의 군대와 함께 모든 전장을 휩쓸었다. 무장된 힘과 각자의 특별한 능력으로 그들은 마법을 쓸 줄 모르는 군인들을 쉽게 물리쳤다. 짧은 시간 안에 피티는 수많은 중요한 성을 점령했다. 이번에는 버섯 숲에서 전투 중에 제국의 총알이 다 떨어졌다. 저격수가 총알이 떨어지면 쓸모가 없다. 나나는 멍청하지만 친구가 총알이 없는 것을 보고 놀려댔고 디오스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총알 부족 문제는 매우 중요했다. 여기 6명 중 4명이 총을 사용하고 있었다. 할리퀸은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었고 피스메이커는 힘이 세서 괜찮았다. 하지만 디오스는 오직 총만 사용했기에 제국이 총알을 소모하지 않자 매우 아쉬워했다. 그런데 총을 사용하며 하트를 쏘는 소녀를 보니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멋지게 보이게 할 방법이 없었다. 엑스도 놀려댔다. 이제 그들은 그 비열한 무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그는 특수팀이 모든 영광을 차지하게 되어 아쉬웠다. 드디어 말할 기회가 생겼다. DOS는 그를 원시인이라고 비웃었다. 총을 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비열한가? 저쪽에서는 누가 총을 안 쓰겠냐? 사실 여기는 좀 비열하다. 총을 쏘면 바로 퇴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대장을 막아야 할 때가 왔어? 일이 너무 커지기 전에 말이야. 데우스의 말장난은 고칠 수 없으니 너는 이해해줬으면 해. 하이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카리나 펜으로 싸울 수 있다고 말했어. 펜이란 소리에 모두 그 여자의 다재다능한 스타일이 할 말을 잃었지. 좀비 영화에서 사람들이 펜으로 싸우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녀는 그게 정말 강력하다고 생각해서 꼭 한번 써봐야겠다고 했어. 대장이 아이디어를 제시했어. 그들에게 사용할 탄약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그는 자신의 팀이 처음 여기 왔던 때를 다시 언급했어. 팀원 중 유일하게 그가 총을 쏘기 때문에 비행기에는 탄약이 많았지. 이제 그들은 그걸 가지러 가야 해. 헬리콥터와 모든 것이 온전하니까. 그들에게 무기를 보충할 기회를 주고 다시 전투에 나가야 해. 일단 앞으로 며칠 동안 이곳의 병사들은 혼자 싸워야 할 거야. 헬리콥터는 해가 지는 쪽에 산 꼭대기에 있어. 즉,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뒤로 돌아가야 해. 피스메이커의 말에 따르면 지금 출발하면 밤까지 도착할 수 있다고 해. 그건 상어와 그 녀석을 두고 가면 가능하겠지만 그들이 함께 간다면 시간이 더 걸릴 거야. 말이 끝나자마자 H퀸이 어디에서 목욕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 나머지 4명은 그녀를 속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지. 저 멀리 욕실이 있으니 그곳으로 빨리 가야 했어.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야 해. 이동해도 도착하지 않을 테니까. 클레이페이스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런 곳에 그런 것이 어디 있겠어? 이 지역은 현재 포로들이 관리하고 있어. 마침 그들이 파티를 열고 있어서 모두 초대받았어. 여기서 그들이 자유롭게 살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그들의 유일한 책임은 저기 이곳을 다시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솔직히 이렇게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건 나쁘지 않네. 악당 같은 사람들이 다 쓰고 버려질 줄 알았는데 왕국이 여전히 필요하니까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거지. 여기서 가장 큰 청년도 인사를 했어. 어찌됐든 지난 사건 이후로 이 악당들은 서로 친해졌어. 그는 그들이 정말 강하다고 인정하며 이곳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어. 결국 이 5명은 모두 특별한 존재들이야. 다음 날 하이의 요청에 따라 몇몇 돼지들이 그녀에게 펜을 무기로 주었어.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농담인 줄 알았는데 사실 진짜로 싸우는데 사용한 거야. 서로 기분 좋게 작별 인사를 하고 탄약을 찾아 떠났어. 이곳에는 정말 이상한 식물들이 있어서 상어왕을 무서워하게 만들었지. 드디어 거의 도착했어. 헬리콥터가 저 높은 산 위에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는 드래곤이 둥지를 틀고 있었어. 하이는 멀리서 보니 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드래곤이었다. 클레이페이스는 왜 그들이 여기 착륙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릭프레이크는 누가 거기에 드래곤이 있는지 알겠냐고 하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이 여기로 매우 급하게 도착했으니 착륙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 했지. 점검할 시간 따위는 없었다. 드래곤이 자신보다 몇 배 더 큰 걸 보니 소름이 끼쳤다. 이곳으로 가면 분명히 공격당할 것이다. 지금 장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웠다. 드래곤을 보니 하이는 신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싸우고 싶으면 싸우면 되지. 데스는 단지 활이나 쏠 수 있는 뭔가를 원했을 뿐 지금은 힘들어 보였다. 팀장은 비행기 안에 많은 총알이 있다고 외쳤다. 그들은 나뉘어 행동하기로 하고 한쪽은 드래곤을 유인하고 나머지는 무기를 가져가기로 했다. 그 말을 들은 클레이페이스는 그의 특별한 능력으로 드래곤을 유인하기로 했다.
그는 새로 변신했는데 좀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다른 친구들은 그 모습에 너무 웃겨서 걔나 고양이 같다고 했다. 이런 건 클레이페이스에게 모욕이었고 그래서 그는 변신할 생각을 포기했다. 데스는 비웃어 친구를 화나게 만들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곳에서 웃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친구가 서로 싸우니까 나머지 3명은 어안이 벙벙했다. 하이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물어봤다. 드래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두 신이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고 드래곤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드래곤은 그들을 한동안 바라보았지만 즉시 공격하지는 않았다. 클레이페이스는 그 모습을 보고 드래곤을 칭찬하자 드래곤이 흥분하게 되었다. 드래곤은 공격하기 시작했고 5명은 개처럼 뛰어다니며 각자 도망쳤다. 데스는 아무것도 없었고 가장 먼저 드래곤에게 발견되며 거의 죽을 뻔했다. 다음은 할리와 킨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환상적인 능력 덕분에 모든 공격을 피하고 드래곤의 불길을 넘기도 했다. 몇 초간 축하할 시간도 없이 이제 나나의 차례였다. 상어 왕이 드래곤에게 생으로 잡아먹힐 뻔했다. 데스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돼지고기가 건강에 좋다고 들었는데 상상도 못한 드래곤이 기름진 생선을 좋아한다니. 리크 프레이크는 그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원하러 갔다. 위험해서 죽을 뻔했다. 지금 데스의 손에는 단 하나의 총알만 남아있었다. 클레이페이스는 문제를 깨닫고 드래곤 앞에 흑벽을 만들었다. 하지만 상어 아가씨는 드래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팀장과 피스메이커는 무기를 가져오는 일을 맡았다. 나나가 드래곤에게 잡아먹히기 직전에 데스가 총알로 지원했다. 그는 드래곤의 눈을 겨냥했지만 총알이 가까이 가자 드래곤이 눈을 깜빡여서 관통하지 못했다. 너무 화가 난 드래곤은 불을 뿜고 클레이페이스를 밖으로 내쫓았다. 다시 불을 뿜을 때 클레이페이스는 땅으로 모든 사람을 구했다. 나나는 회복력이 강해 가벼운 화상만 입었다. 그들의 장비는 녹아버렸다. 정말 끔찍했다. 하이는 그것을 지켜보며 체념한 눈빛을 보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펜을 가지고 있음을 떠올리고 드래곤에게 불덩이를 튕겨보냈고 모두가 놀랐다. 높은 바위가 드래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그 순간 코미디언은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방심한 사이 드래곤의 공격을 받았다. 다행히도 검은 형이 달려와 그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 그는 위에서 빨리 올라오라고 소리쳤다. 죽을 판이었다. 하이는 다시 그곳에 가서 상황을 보겠다고 고집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형을 드래곤에게 내버려 두었다. 닉 프레이크는 우연히 무전기를 발견했다. 연락용으로 숨겨두었지만 피스메이커가 쉽게 눈치챌 수 없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드래곤 알을 하나 주었다. 그녀는 그때 높은 곳에 도달하여 멋진 바주카를 보고 반했다. 그래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 놀았다. 하지만 검은 형은 그녀에게 쫓기며 도망쳤다. 하이의 목소리를 듣고 상황을 이해한 그는 즉시 높은 곳에서 피스메이커의 무기를 가져와 드래곤을 위협하기 위해 알을 사용했다. 움직이지 말라고 하며 클레이페이스는 거대한 손으로 드래곤의 꼬리를 붙잡아 남은 일을 마무리했다. 그는 손에 장난감을 쥐고 있어 드래곤이 아프게 되며 몸부림쳤다. 드래곤은 죽지 않고 여전히 몸부림쳐서 쏜사람이 위험해졌다. 다행히 그는 절벽에 붙잡혀 있었고 나나가 구해주러 왔지만 드래곤에게 놀림당한 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임무를 마치고 그들은 많은 총알과 장비를 얻었다. 클레이페이스는 친구에게 드래곤을 가만히 두게 한 이유가 할리의 알 때문인 줄 알았다. 그들이 드래곤의 자식을 인질로 잡았으니 드래곤이 화가 났다. 피스메이커는 배가 고파서 모두에게 드래곤 알을 먹을 줄 아는지 물어보며 마침 할리의 프라이팬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선물을 차지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알이 터지고 아기 드래곤이 나왔다. 보통 처음 보는 것이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녀는 아기 드래곤에게 사랑받았다. 다른 이들은 흥미를 느꼈지만 그녀가 아기를 키울 것이라는 생각에 약간 두려웠다. 만약 아기가 저 드래곤처럼 커지면 모두가 잡아먹힐지도 모른다. 이제 이름을 지을 차례. 할리는 아기를 아톰이라고 불렀다. 클레이페이스는 드래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데스는 아마 생선일 거라고 했고 나나는 방금 죽을 뻔한 일 때문에 겁이 나서 움찔했다. 그녀는 드래곤을 꽤 무서워했다. 한편 릭 프레이크는 한쪽에서 상사인 아만다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쪽 상황이 어떻냐고 물었다. 모든 것이 일단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첫 번째 팀원들이 적의 편에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버리라고 명령했다. 잠시 후 그들은 비행기를 점검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아마도 나뭇가지에 걸려 멈춘 것 같았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몇 상자 총알을 챙기고 임시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 다 쓰고 나면 다시 오기로 하자. 모두 함께 돌아가려 했지만 하이만 자기 아이를 안고 있어서 다들 힘들어했다. 거의 돼지들 있는 곳에 다가가자 모두가 구운 돼지 냄새를 맡았다. 릭 프레이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뛰어가 보니 그들의 성이 사라져버린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튼튼한 그룹이 적에게 의해 처치된 것 같았다. 오직 푸른 불꽃만이 남아있었다. 자살 특공대는 그들의 동료들이 모두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뚱뚱한 청년이 위태롭게 싸우고 있을 때 한 엘프 여성이 그의 눈앞에서 그를 처치했다. 하이는 그들을 친구로 생각하고 그 여성을 화나게 만들었다. 모두가 즉시 복수를 다짐하며 무장을 시작했다.
우리의 여자는 데스 SOS의 지원을 받아 앞으로 나아갔다. 베인 아나도 이 분노가 엘프를 찢어먹으러 간다는 걸 이해했다. 피스메이커는 극도로 화가 났다. 그들이 자신 앞에서 뻔뻔하게 행동하기 전에 그는 뒤에서 공격당했다. 한 명은 미친 과학자였고 다른 한 명은 수정 조작 능력을 가진 자였다. 엘프들도 그 녀석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그들을 보았을 때 경시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을 한심한 무리라고 부르며 자신도 수감자라는 걸 잊은 듯했다. 그 여자는 동료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수정으로 결계를 만들어 그들의 모습은 어디에 있든 반사되었다. 그래서 데스 SOS는 암살자의 기습을 잃었다. 그는 그 미친 과학자를 호출하며 상대가 자신을 아는 줄 알았다. 사실 그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았다. 그들이 제국에 속하는지 알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죽인 자를 위해 복수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이 성이 함락되었기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았다. 하이는 그들에게 후퇴하라고 권했지만 자신은 싸우고 싶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이미 쓰러진 이들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피스메이커는 즉시 저쪽으로 폭탄을 던졌다. 동시에 데스소스가 공격을 가하여 미친 폭발이 일어났다. 그 후 그들은 직접 공격으로 돌입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녀의 결계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에서 미친 녀석이 엘프들을 조종하며 마법으로 공격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든 기습 요소는 그 커다란 머리로 미리 예측된 것이었다. 클레이페이스가 땅속으로 숨어 접근하려 했지만 엘프의 방어를 뚫을 수 없었다. 보통이라면 이 기술이 효과가 있었겠지만 하지만 그들이 동시에 조종당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다. 킨삭이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돌진했지만 수십 명의 마법사가 그의 길을 막았다. 다행히 그 마법은 바람이었지만 만약 불이었다면 그는 즉시 구운 상어가 되었을 것이다. 무적의 힘을 가진 베인 하나는 다쳤지만 여전히 붉은 머리에 그녀를 물어버리기 위해 돌진했다. 그녀는 막아야 했지만 그의 상어턱이 너무 강력했다. 그녀는 무기인 상어를 하늘로 쳐들어 전투력을 줄여야 했다. 하이키는 하늘을 나는 상어를 보고 걱정스러웠다. 그들은 수중에서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동료가 있었다. 상어는 베인 하나와의 대결에 매우 적합했다. 호수에 빠진 직후 두 수중 괴물 간의 전투가 즉시 시작되었다. 단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강력한 적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킹샥은 그런 가운데 상어 왕에게 마치 샌드백처럼 막고 있었다. 사악한 악어가 연속으로 주먹을 날려 그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게다가 그들은 아주 잘 협력하고 있었다. 킹샥이 우위를 점하면 두 초 후에 다시 우위를 잃곤 했다. 위에서는 할리가 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엘프족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 게다가 마법까지 사용하니 그녀는 계속 피해야 했다. 데스 형은 팔이 아프도록 쏘고 있었지만 끝나지 않았다. 근접 전투병들도 그를 공격하고 있었다. 피스메이커도 조금 도움을 주고 있었다. 비록 그들은 자주 다투지만. 하지만 이런 순간에는 팀워크가 꽤 좋았다. 클레이페이스는 저들이 언제 끝날지 궁금해했다. 상당히 피곤했다. 하이는 이런 뇌가 큰 녀석들에게 분노했다. 그들은 온통 비열한 계략만 쓰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칭찬이 가해지면서 그의 조종 능력이 발동했다. 주변의 크리스탈 덕분에 그 지역의 모든 이들이 심하게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아무도 보고 싶지 않은 끔찍한 환상에 빠졌다. 클레이페이스는 관객에게 조롱당했고 데스는 사랑하는 딸에게 총을 맞았다. 피스메이커는 자신이 누구도 구할 수 없는 세계에 있었다. 하이만이 그 마법에 걸리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고 흐뭇하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에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괴롭히지 말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 미친놈은 듣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청한 놈들에게 가르쳐줄 뿐이라 말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녀는 분노했지만 그를 저지할 수는 없었다. 이 미친놈은 하이 앞에서 환각에 걸린 3명의 머리를 쏘았다. 그녀는 그에게 후퇴할 기회를 주었다. 더 싸워봤자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말을 마치기 전에 그녀는 즉시 조커에게 공격당했다. 그녀는 우월한 척하는 놈들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들이 제국을 위해 일하는 것을 경멸했다. 그녀는 그들과 협력한다고 말하며 리크플래그의 아고스와 아만다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도 제국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이렇게 행동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모든 것을 아는 척했다. 그래서 그녀는 화가 나서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 할리를 밀어내며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와 동시에 조커의 모습이 그녀의 꿈에 나타났다. 사랑아, 그냥 즐겨봐. 여기서 죽는 건 정말 재미없어. 이때 리크플래그 대장이 그들에게 철수를 명령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를 날리겠다고. 사실 아만다가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 그들은 폭탄이 무효화된 줄 알았다. 하지만 사실 그건 아니었다. 이 미친놈은 그가 자신을 속이려 한다고 생각했다. 원한다면 이미 폭탄을 작동시켰을 것이라고. 그는 당시 명령이 가능한 한 많이 생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가 진짜로 시험해보고 싶냐고 하니 그놈은 조금 위축되었다. 베인 하나는 이제 무너졌다. 완전히 전투 능력을 잃고 그놈은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대장이 사실이라면 모두의 머리가 날아갈지도 모른다. 그는 3명이 살아남은 것에 대해 비꼬았고 그들은 제국 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 그들은 이후 엘프족을 아랑곳하지 않고 떠났다. 애써버렸다.
하이는 그 여자에게 복수할 날을 기다리며 원망의 눈빛을 보냈다. 리크는 3명이 총에 맞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녀가 새 동료를 애도하는 모습을 보니 그들이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와 베인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죽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아직 살아있었다. 그저 기절했을 뿐이었다. 클레이페이스는 마지막 순간에 설명하며 총알이 갑자기 멈춰서 그들이 살아남았다고 했다. 죽을 뻔한 충격이 그들을 모두 기절하게 만들었다. 대소는 깨어났을 때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그대로였다. 그녀가 크리스탈을 조종하며 그들이 총알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일 이후 그들은 패배한 개처럼 감금되었다. 셋이는 망할 기회를 보며 모두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다. 리크는 이번 적이 너무 강했다고 사과했다. 그는 그들의 장비로도 이길 수 없었던 것에 놀랐다. 이것은 그들이 환각에 의해 약해졌기 때문인데 그들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을 그 미친놈이 드러냈고 두려움을 만들어냈다. 한편 여왕 진영은 전투를 목격한 후 자살팀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에 혼란스러웠다. 또한 엘프족이 동시에 마법을 사용하여 전례 없는 강력한 폭발력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엘리트 기사단조차 그렇게 균형 있게 조합할 수 없었다. 여왕은 여전히 거만하게 보이지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이번 전투에서 아무 피해도 없었다고 주장했고 요새를 제외한 그 포로들은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전부터 저 그룹에 대해 극도로 분노했기에 이번에 기회를 잡아 쓸모없는 자들을 처치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그 포로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만약 그 포로들이 기사단에 맡겨졌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피오는 어머니의 말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비극적인 실수를 저지른 자들을 처형하려고 한다. 이런 결정은 정말 놀라워. 그들을 지키는 게 더 많은 이익이 있을 텐데. 피오는 어머니에게 처벌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물었다. 그녀는 이것이 군법을 강화하는 방법이라며 국민들에게 왕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 말이 왠지 이상하게 들렸다. 저쪽은 이 세계에서 온 죄수들의 힘에 비해 아무런 우위가 없으니 말이다. 2명의 신하들이 여왕의 말을 듣고 즉각 따르며 반대하지 않았다. 여왕은 마치 모든 계획이 성취된 듯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피오는 이 소식을 시에게 전해 그가 그들을 구출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 자신은 이 상황이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처벌이 전쟁 상황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다. 예전 그녀는 전쟁을 끝내는 것은 왕가의 일이라고 선언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비참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더 이상 믿어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다른 세계에서 온 전사들을 믿고 싶어 했다. 감옥 안에서 대장은 오늘의 적을 물리치기 위한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데우스는 아고스에게 잘못한 것은 그들이지 않다고 비난했다. 그들을 불러내어 잘못을 바로잡게 하는 것은 정말 나쁜 결정이었다. 하이의 아기용이 어머니의 냄새를 맡았다. 아마 배고픈 것 같아. 하지만 어머니는 감옥에 있어서 아버지에게 먹이를 줄 수 없다. 클레이페이스는 힘을 사용할 수 있다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수갑에 채워져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것은 아직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용이 성체처럼 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킹의 상황은 끔찍하게 나빠졌다. 그는 그 끔찍한 물고기에게 패배했기 때문이다. 셰신이 그들을 감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논의하러 다가갔지만 그는 공주님의 명령으로 여기 왔다. 이번에 그들을 구출한다면 그는 모두가 다시 한번 승리하여 가치를 입증하기를 희망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앉아있겠지.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것도 좋다. 마음이 약해져 있다.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들과 싸우러 가라고 해. 하지만 그는 확실히 그들에게 열세일 것이다. 다들 전투기술이 훌륭하다. 그들은 연관성이 없는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으며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된다. 예전에 그는 전쟁에 휘말려 약혼자를 잃었다. 그들의 가족에 대해 언급하며 싸울 의지를 불러일으켰다. 그들이 저편 세계에서도 누군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하리와 디에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을까? 대장은 그들이 심리적으로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도 신의 힘에 휘말려 악몽을 보여줘서 그런 것 같아. 진짜로 피온이 이때 다가왔어. 모두 서두르라고. 시간이 없대. 군인들은 그렇게 오래 속일 수 없으니까. 그리고 디이는 나나를 위로하러 갔어. 아픈 일을 알고 있었거든. 그는 이를 뽑으려다 손이 잘렸어. 완전히 구제불능이야. 그는 상어 이빨은 수백 번도 자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가 부러지는 건 문제도 아니야. 그냥 다시 자라나서 복수하면 되니까. 클레이페이스도 상어 왕의 이를 뽑아주러 왔어. 하지만 그게 킨나샥을 아프게 했어. 결국 그 애가 그를 쫓아내서 개처럼 도망쳤지. HAY도 기운을 내고 그녀에게 이렇게 하는 게 괜찮냐고 물어봤어. 그녀는 분명히 처벌받을 걸 알지만 그들에게 믿음을 두고 싶어 했어. 친구들이 배고픈 걸 보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 그래서 그녀는 음식이 많은 군인 캠프에 대한 정보를 주었어. 그래서 친구는 그곳에 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갔어. 어느 비 오는 밤 피오는 나쁜 소식을 듣고 친구를 보러 달려갔어.
몰래 음식을 훔치는 것은 적으로 간주될 수 있어. 그리고 그 결과 친구는 죽었어. 그의 동생은 자신과 피온이 군인 캠프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그를 희생시켰어. 그래서 그는 성으로 희생되었지. 그녀는 엄마에게 군인 캠프에 대해 그 애에게 알려준 것 때문에 혼났어. 그리고 동시에 그녀에게 책임을 전가했지. 만약 왕족처럼 행동했다면 그 소녀는 죽지 않았을 거야. 그녀는 이제부터 거리로 나가지 말라고 명령했어. 그리고 자신의 말을 잘 따르면 실수는 없을 거라고. 그때부터 그녀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항상 자책했어. 친구를 잃게 만든 것 같아. 현재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을 풀어주는 결정이 잘못된 건 아닐까 두려워.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도전하고 싶어. 신도 공주가 잘못하면 내가 곁에서 끝까지 도와줄 거라고 말했어. 아침이 되자 감정팀이 밖으로 나왔어. 하이의 아기가 드디어 돌아왔어. 그래서 즉시 출발할 수 있어. 장비와 필요한 것들이 모두 준비되었고 공주도 준비했지. 그들은 폭탄이 터지기 전에 시간을 맞추기만 하면 돼. 피스메이커는 그 미친 과학자를 죽이고 싶어 했어. 처음에는 자신의 꿈을 파괴한 자에게. 하지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건 이들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였어. 그들은 이 문을 기지로 삼기로 결정했어. 그들의 뇌를 읽은 결과 여기에 정기적으로 신호를 잡으러 와야 한다는 걸 알았지. 엘프 부족의 힘으로 이 미친놈은 감정팀을 맞이할 요새를 불러냈어. 결국 신의 힘으로 만들어진 무한 요새에 도착했지. 겉으로 보기엔 침범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모두가 어려움에 처했지. 머릿속에 폭탄이 터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 클레이페이스는 여전히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었고 디이는 그를 진지해지라고 했지. 그러나 키니치 아크를 보니 지쳐버렸어. 그는 모두가 망원경으로 지켜보는 걸 봤어. 와, 대박! MT 앞에서 시도해보고 싶어 했지. 그들의 눈에는 엘프 부족의 군인들이 여러 명 경계하고 있어. 이런 식이면 한 마리 파리도 안 들어갈 거야. 하물며 팀에 서투른 애들은 말할 것도 없지. 릭프레이크도 이번엔 누구도 임의로 행동하지 말라고 주의했어. 하지만 이 애들에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그냥 넘어갔어. 그러자 클레이페이스가 다시 요새의 구조를 재구성했어. DOT의 시각으로는 저쪽의 군인들을 처리할 수 있을 거야. 이때 해리는 카타나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 그녀는 이 남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야, 마우스 조종사처럼. 피스메이커는 이번엔 좀 힘들 것 같다고 평가했어. 저 큰 머리를 죽이려면 그들을 분리해야 해. 퀸은 두 사람을 동시에 해결하자고 제안했어. 그런데 이 애는 머리에 무언가가 스며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들과 싸우지 못한다면 두 사람을 나누어야지. 하지만 그녀는 두 마리 다 잡으려 해. 나나도 클레이페이스에게 보여달라고 호기심을 부렸어. 이전에 상어에게 쫓겼던 그 사건도 있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이 희극적인 장면을 보고 할 말을 잃었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애들이 자꾸 방해해.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바로 이 군인들의 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야. 이렇게 수많은 엘프를 동시에 조종하는 것은 분명 뇌에 과부하를 주겠지. 아무리 똑똑해도 그의 머리 위의 철모가 뇌의 매끄러운 작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열쇠야. 팀장은 그들을 그곳에서 공격할 거라고 생각했어. 만약 들어갈 길을 찾을 수 있다면 더 중요한 것은 그 불가능한 요새에 어떻게 침입할 것인가야. 피스메이커는 멀리 집을 보며 뭔가 좋은 방법을 생각했어. 혼자 중얼거리다가 이전에 조커와의 사건을 기억해냈지? 그곳에 몰래 침입한 적이 있었어. 예전에 제르가 세계 최고의 금고가 있는 은행을 발견했어. 보안 시스템도 가장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지. 그녀는 그가 어떻게 강탈할지 모르겠어. 만약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확실히 감옥에 가게 될 거야. 하이는 이 경우에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으니 그녀는 빨리 집에 가겠다고 대답했어. 이를 듣고 조커도 웃고 불가능한 은행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 그건 단지 인간이 붙인 이름일 뿐이야.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미친 짓을 보이기 위해 그것을 무너뜨리고 싶어 했어. 이번 작전의 목적 또한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야. 돈을 훔치려는 게 아니야. 침입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을 치는 것이야. 금고나 보안 시스템이 아무리 최첨단이라도 중요하지 않아. 그들은 단지 열쇠를 가진 사람을 위협하면 돼. 그녀는 이 지식을 친구들에게도 전파했어요. 피스메이커는 자신이 세운 계획을 적용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기뻐했어요.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베인하나가 나타나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 조각이 완성되자 피스메이커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얼굴이 싫긴 해도 믿음직스러워 보인다는 건 부정할 수 없죠. 각 개인에게 명확한 계획을 세운 후 어둠이 내려앉아 그들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할리의 팀은 엘프 부족을 공격하고 고통을 안겨줄 팀이었습니다. 먼저 상황이 복잡한 킹셋과 클레이페이스가 수로를 통해 성 뒤로 가야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상어왕에게 큰 수치라고 생각했죠. 그놈의 머리를 가방에 넣어버렸어요. 이렇게 상어를 타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할리는 베인하나에게 그 남자를 잡아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도 클레이페이스가 흙으로 만들어져서 맛이 없다고 약속했죠. 안에서 그는 킹색에게 몸이 지늘기라서 물에 젖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어요. 그 말을 끝내자마자 어리버리한 상어가 수면 아래로 잠수했어요. 조용하게 해주려고요. 두 사람은 다시 계획을 이어갔습니다. 위에서는 데스와 릭이 주의를 끌고 외부를 파괴할 책임을 맡았어요. 신호가 오면 팀장이 나타날 거예요.
그들이 잠시 후 신호를 어떻게 보낼지 설명하지 않은 걸 기억했을 때는 정말 아찔했죠. 이때 베이나나가 목표에 접근했어요.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고 마을 전체가 들을 수 있었죠. 데스는 이를 신호로 착각했어요. 팀장이 아래로 내려가서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엘프 부족은 이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라며 릭의 유인으로 피스메이커가 매복하고 있는 집으로 향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트는 총을 쏘며 동상을 부숴버렸죠.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안에서는 신이 전투를 지켜보며 매우 흥분했죠. 과연 데드풀 팀이 무엇을 할지 궁금했어요. 그는 성 안에 있으니 강력한 경호원도 있어서 두렵지 않았죠.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클레이페이스는 성공적으로 침입한 후 변신 능력을 사용해 카타나를 다른 곳으로 유인했어요. 어떻게 들어가자마자 그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에게 뭘 해야 할지 물어보니 젊은이는 자신의 큰 머리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했죠. 그동안 하이드는 엘프 부족을 한 명 납치해 호숫가의 집으로 데려가 처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피스메이커가 엘프처럼 변신해야 했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변신하는지 시원해 보였어요. 그의 진짜 얼굴을 처음 본 친구들은 다들 입을 벌리고 놀라서 친구에게 거울을 먼저 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덩치 크고 근육질인 엘프는 있을 수가 없어. 대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나노를 깨워서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해. 그녀는 원래 좀 멍청했지만 할리의 격려를 받으니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 그는 쉽게 한 피스메이커를 잡아냈고 그 미친 과학자가 엘프들과 연결된 장치를 알아냈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들은 딱 한 명의 마음에 압박을 가하기만 하면 됐어. 그렇게 피스메이커는 엘프 소년의 손에 망치를 내리쳐서 잔인한 고문을 시작했어. 결과적으로 모든 엘프 마을이 고통을 느끼며 비명을 질렀고 신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어. 그는 이상한 뇌파를 가진 병사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지. 이렇게 서로 싸우다간 많은 병사들이 성을 떠나 약점을 드러내게 될 거야. 그래서 특수부대가 침투할 기회를 얻게 돼. 할리는 수백 명의 병사들 앞에서 베나나와 함께 포위를 뚫고 나갔어. 높은 곳에서 계속 여신의 동상을 파괴하며 팀원들에게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됐다고 알렸어. 신호를 받고 나서 그는 상어왕과 놀고 있을 때 나는 그 성 안으로 침투하겠다고 했어. 혼란스러운 상황을 목격한 미친 과학자는 매우 화가 났어. 그는 그들이 함께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각자 자기 멋대로 행동했지만 여전히 일관성을 유지했지. 그때 할리가 나타나 대문을 박살내며 큰 머리 아저씨에게 인사했어. 주변의 공간이 갑자기 변해 광대에게 어려움을 주었어. 그는 그들의 전술을 칭찬하며 각자 다른 일을 하기로 한 것이 정말 대담하다고 했어. 그가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지. 아마도 이런 생각 때문에 신은 팀의 다음 행동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 같아. 그는 카타나가 어디 있냐고 물었고 할리는 그녀가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 게다가 크리스탈을 조종할 수 있는 그녀는 여기 없다고. 결국 이번 전투는 훨씬 쉽게 진행될 수 있었어. 그녀는 민첩함을 이용해 공격에 돌입했어. 사실 이 녀석은 전투 능력은 없지만 할리의 공격을 피하는 데는 꽤 능숙했어. 여기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머리를 사용하는 자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그녀와의 차이점이다. 할리퀸이 가진 것은 끈기와 함께 점점 더 강해지는 기술이다. 그녀의 적응력은 뛰어나고 두뇌도 뛰어나다. 그 결과 팅코는 그녀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미친 듯이 웃고 있는 그녀를 보며 그는 경계하지 않았다. 결국 할리는 그의 얼굴에 지팡이를 던져서 그의 머리를 크게 구타했다. 미친 과학자는 극도로 분노했다. 그는 그녀의 생각을 읽을 수는 없지만 그녀의 뇌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미친 자의 두뇌에 침입하기로 한 것은 아마도 그의 가장 큰 실수였을 것이다. 내부에 들어간 후 그는 할리의 기억의 불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치료사였던 시절 그녀를 붙잡고 그녀를 아래로 떨어뜨렸던 그때는 꽤 미쳤었다. 할리와는 달리 팅코는 이 상황을 느끼고 매우 두려워했다. 그녀가 조커에게 품고 있는 사랑과 그의 사랑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즉시 탈출해야 했다. 그러나 할리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머리에 지팡이를 내려쳐 전투를 끝냈다. 반대편에서 조종되지 않은 엘프 부족도 그대로 멈춰 있었다. 피스메이커는 그 불운한 젊은이를 끌어내고 나머지는 그의 고문 장면을 보고 웃었다. 릭도 손을 들었다. 그들이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해도 여전히 악당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 시점에서 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팅코는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아무 쓸모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카타나가 그의 머리를 가볍게 요청했다. 할리는 미친 과학자의 머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 그녀는 단지 그가 쓰고 있는 모자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 클레이페이스는 마치 찌그러진 고기처럼 처참하게 무너졌다. 두 소녀의 재대결은 이전과 같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검술 기술은 훨씬 더 뛰어났다. 광대는 금세 그녀의 지팡이를 날려버리고 녹아내린 고기 더미로 날아갔다. 클레이페이스가 살아있다고 해도 진흙이 되어버렸다. 아니, 무기로 변신했다. 할리퀸의 손에 있는 동료의 몸으로 만든 검은 그녀에게 200%의 힘을 더해주었다. 순식간에 카타나와 맞먹을 수 있었다.
그녀의 무기를 쪼개기도 했다. 할리는 자신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자 연속 공격을 퍼부었다. 그녀의 독특함은 부정할 수 없다. 찌르고 차고 가끔은 무기를 던져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 덕분에 그녀는 카타나의 가면을 벗길 수 있었다. 상대의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그녀는 그를 비웃었다. 그녀는 이렇게 싸우는 것이 무척 즐거웠다. 그들의 전투는 이후 나머지 팀원들이 도착하면서 끝이 났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속도와 능력을 이용해 도망쳤다. 그녀는 데우스의 총알을 피하며 물길을 통해 성공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상어는 이전에 본 괴물을 보고 자신도 쫓아가려 했으나 다른 이들이 막았다. 클레이페이스는 카타나에게 패한 후 매우 분노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전투 후 그들은 폭탄이 폭발하기 전에 머리를 안전하게 지켰다. 제트는 대장이 재조사 중단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니 너무 귀찮았다. 하지만 그는 방법이 없었다. 저 너머 세계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알림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용의 어머니가 A에게 불을 뿜어 제국의 깃발을 태우며 왕국의 지도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전투의 승리를 알렸다. 결국 피온과 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왕이 이 상황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사망팀을 처형하겠다고 결심하여 공주를 충격에 빠뜨렸다. 하이퀸의 팀이 엘프 부족을 완벽히 무찔렀다는 것을 목격한 왕국의 많은 사람들은 만족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는 질투가 있었다. 뚱뚱한 재상은 처벌을 원했고 마른 재상은 보상을 원했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여왕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적인지 동맹인지 결정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측근이 사망팀을 칭찬하려고 하자 그녀는 즉시 악의적인 표정으로 그에게 무슨 임무를 주었다. 밖에서는 모두가 보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며 회의에 들어갔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음식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그들은 이미 매우 배고팠다. 심지어 생선도 괜찮았다. 상관없었다. 클레이페이스는 술을 마시고 싶어 했다. 그러자 대장은 그에게 축하할 일이 아니라고 차가운 물을 끼얹었다. 그들은 탈옥죄로 처벌받고 있었지만 데우스는 팅코의 성을 파괴함으로써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피스메이커도 이에 동의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한 것이었다. 하이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여왕을 만날 때마다 그 입이 자주 놀아났다. 그렇게 잠시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마른 장군은 여왕의 명령에 따라 사망팀의 소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그는 팀이 마음대로 지나쳤다고 고소했다. 그들은 여전히 돌아오겠다고 자신있게 나섰지만 왕국은 그들을 다시 부르라고 명령했다. 데우스는 불쾌하게 듣고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피온도 어머니에게 팀과의 교류를 금지당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팅코라는 강력한 적을 처치했다고 자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가 저 너머 세계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들이 그 적과 대치한 것은 단지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치운 것에 불과했다. 엘프 부족을 해방시키는 것은 여전히 거부당했는데 왜냐하면 엘프를 조종하는 것은 팅코였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책임을 추궁받고 말았다. 늙은이는 나나를 조롱하며 그녀의 외모와 지능을 폄하했다. 분노에 찬 상어왕은 그 늙은이를 한 방에 처치하고 싶었지만 겨우 참았다. 이제 이해했는가? 처음부터 이들은 아무런 보상을 할 생각이 없었다. 이 상황은 마치 비열한 교도관들이 죄수들을 괴롭히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 말을 들은 늙은이는 자신의 딸이 그런 태도를 보이자 더욱 화가 났다. 그는 나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광대에게 손찌검을 해 모두의 반응을 이끌어냈다. 여왕의 함정이었다. 그가 공포를 느끼자 그의 측근은 공격할 명분을 찾았다. 팀은 공경에 빠졌다. 데우스가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것인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그는 점점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왕은 나나에게 할킨 왕국의 살인죄로 마법을 걸었다. 그녀를 폭로하는 것이 그녀의 명령이 아니던가? 모두를 처형하고 싶어하는 그녀는 세신이 자신을 위해 체면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여왕은 나머지 모두를 풀어주고 기경에게만 사형을 선고했다. 동료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모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곳은 귀족의 집이니까. 그들은 그녀를 총알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여왕은 밖으로 나가며 기뻐했다. 작은 공주가 그들이 떠나는 것을 막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광대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약함을 조롱하며 언제나 사과만 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그녀가 도움을 요청한 바로 그 시점에서 막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들이 스스로 탈출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것이라는 것은 미리 알 수 있었다. 친구야, 그렇게 엄마가 두렵다면 평생 인형처럼 살아라. 이제 그들과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왕국을 위해 싸우지 않겠다는 뜻이다. 남은 이들은 술집에 들어가 스트레스를 풀었다. 클레이페이스는 여전히 유머러스했다. 그는 여자들이 보이면 즉시 변신하여 자신을 더럽히고 두 소녀를 즐겁게 했다. 무슨 장르인지 모르겠고 피스메이커는 맥주를 마시며 정신없이 취해갔다. 팀장이 말리자 그는 자신은 그들과 다르며 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그렇게 말했다. 자신이 통제력을 잃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다. 릭은 이자가 아래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으면서 통제력을 잃지 않는다고 하니 답이 없었다. 하이는 가장 슬픈 사람으로 그녀는 그룹에서 나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그녀가 막히자 아무 말 없이 그 늙은이를 처치해버렸다. 친구에게 그러면 안 되지. 떠나기 전에 광대는 왕국의 상징 의상에 붙어있던 보석을 훔쳐갔다. 팀장은 왜 그녀가 아직도 도둑질할 마음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정말 악랄한데 이건 조커에게 물어봐야겠다. 이 외에도 아만다의 목표는 여기서 자원을 얻는 것이야. 그래서 그들이 전투를 하도록 하고 전쟁을 끝내겠다고 한 거지. 지금은 잘 되었어. 그들은 완전히 실패했으니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 어차피 버려질 운명이니까. 릭 프레이크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는 상사처럼 나쁘지 않아서 팀과 함께하고 싶어해. 그들은 이미 머릿속에 폭탄 카운트다운 시간이 다 되어간다고 경고하고 있어. 살고 싶다면 돌아가서 리셋하고 이유를 생각해야 해. 그녀가 물어보는 거야. 친구는 연애 중이냐고. 나는 이미 최고의 왕자 조커가 있지. 그가 말했지. 모두가 새로운 세상을 원한다고. 여기서가 아니라고. 어디에 너무 오래 있으면 그 어두운 면을 깨닫게 되어 지루해질 거야. 지금 그 사람이 보는 것들은 현실이 되었어. 하이도 조커를 진정한 천재라고 생각해. 이제 그녀도 인간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되었어. 그때 가게에는 음악가가 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가게의 모든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싶어 했지. 그런데 이 노래가 그들의 경험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어. 너무 아프다. 하이와 다른 이들은 차례로 반응하며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해. 우리는 영웅이 아니고 왕국에 버려진 범죄자일 뿐이라고. 대도 마찬가지야. 그를 향해 총알이 날아가니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해. 반면 클레이페이스는 계속 노래를 듣고 싶어 해. 결국 그 사격수가 술병과 음악가의 머리를 쏴서 노래를 그만 부르게 만들었지. 이로 인해 젊은이인 바운로왕이 분노하며 공격해왔어. 보통 그들은 술을 마시면 조용히 있을 텐데 지금은 모두가 몇 리터의 술을 마셔서 제어할 수가 없어. 결국 서로 직접 공격하며 술집의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어. 주인은 눈물로 가득 차서 그만해달라고 애원했어. 집이 이렇게 하나뿐인데 파괴되면 장사 어떻게 해? 그리고 피스메이커는 대마초에 취해 바지를 입지 않고 전투에 참여해. 그는 대를 한 방 쳐서 그를 기절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끼어드는 것도 욕을 먹었지? 단장한 모습이 싫다고. 여자는 너무 화가 나서 칼과 사과를 그의 머리에 던졌고 아무 일도 없자 클레이페이스에게 책임을 돌렸어. 그래서 바운 로왕은 갑자기 저 사람에게 주먹을 맞고 말았지. 릭 프레이크는 이 광경에 실망하며 조용히 앉아있는데도 맞고 있어. 상대방의 공격이 그를 괴롭혀도 어쩔 수 없었지. 다음날 모든 이들이 멘탈이 나간 채로 깨어났어. 팀장은 물을 뿌려서 그들 중 몇몇을 깨워야 했지. 카운트다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오늘 그들은 다시 리셋 포탈로 가야 해. 과거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지 물어야 해. 그리고 그들은 상사에게 보고하고 나서 베인 하나를 구출하러 갈 거야. 이 술집에는 그녀의 드래곤 친구와 매우 친한 다른 괴물이 있어. 그녀는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소중한 아이를 여기 안전하게 두기로 결정했어. 클레이페이스는 그녀의 결정을 보고 놀라워했어. 그녀는 만약 그를 과거의 세계로 데려가면 영구용으로 해부당할 것이고 왕국으로 돌아가면 감금될까 두려웠지. 아는 이 사건에 전혀 관련이 없지. 그들의 일에 끼어드는 것은 정말 불쌍해. 클레이페이스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 동료를 구하는 것으로 이 연극을 마무리 짓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영화 같으면 누군가는 죽어야 긴장감을 더할 수 있지. 마치 그가 나머지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 같아. 데스도 똑같이 말하며 나노를 구해야 하는 이유를 물어봤어. 그들이 버려두겠다고 생각했다고. 왜냐면 모두 버릇없는 아이들이니까. 팀장은 그 상어 새끼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여기 두면 이 세계에 문제를 일으킬까 두려워했지. 이 말을 듣고 뭔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어. 머릿속에 폭탄이 어떻게든 포탈까지 터질 거니까. 모두 함께 폭탄의 카운트다운을 지켜보며 잠시 후 그것이 파란색으로 변했어. 괜찮아 보였어. 그때 갑자기 릭 프레이크의 무전기가 소리를 내서 나머지 친구들을 놀라게 했어. 이 자식은 예전부터 무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동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어. 그는 상황을 아만다에게 보고했어. 그녀는 그들에게 후퇴할 기회를 주고 모두 즉시 돌아가라고 말했어. 하지만 그는 베인 하나도 구하고 싶어 했어. 그러나 그녀는 그것에 관심이 없다고 하며 클레이페이스의 머리에 폭탄을 터뜨리려 했어. 이 사건은 모두를 놀라게 했지. 동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팀장은 이유를 물었고 그녀는 그들의 임무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고 대답했어. 그래서 그들을 남겨두는 것도 의미가 없으니 그냥 로그아웃하게 하겠다고. 이 행동은 정말 용납할 수 없었고 하이키는 분노했어. 그녀는 그녀에게 머릿속에 폭탄을 터뜨려보라고 도전하며 그 자리에 앉아서 즐기라고 비꼬았어. 모든 것은 그녀의 뜻대로 절대 진행되지 않을 거야. 그때 왕국 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 릭프레드는 모두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싶어 했어. 이번에는 왕국의 사람들을 도와주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아만다는 동의했지만 그들에게 24시간만 주고 제국군을 물리치고 왕국의 신뢰를 얻으라고 했어.
그녀는 타이머를 24시간으로 설정하며 그들의 실력을 증명하라고 했어. 만약 성공한다면 생명을 유지하고 동료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불행한 경우에는 폭탄이 터지고 닉 프레이크는 돌아갈 곳이 없게 될 거야. 세 사람은 갑자기 그 형이 그들을 구해준 것에 놀랐어. 그는 그들을 이 세계와 과거 세계의 악당이라고 부르지만 여기서는 조금 나아졌다고. 최소한 술집의 음악가가 그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었으니까. 이 말을 듣고 클레이페이스는 기분이 좋아졌고 계속해서 그들을 놀라게 했지. 그가 죽은 줄 알았는데 왜 아직 살아있냐고 물었어. 그 젊은이는 중요한 부품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폭발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어. 이 친구는 그룹에서 유일하게 폭탄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야. 왜 그들과 계속 일을 하냐고 물으니 너무 재밌어서 주인공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냐고 하더라. 사실 아만다는 이 일을 미리 예상하고 클레이페이스의 가짜 죽음을 이용해 그들을 자극했어. 릭 플레이기 모두에게 그 미친 여왕을 처리하자고 외쳤어. 그리고 나서 저 세상에서 상사에게 정리할 거라고. 그의 멋진 순간을 망치고 싶진 않았지만 시간에 맞출 수 있을지 다시 확인했어. 왜냐하면 여기서 왕국까지 가려면 정말 멀거든. 왕국까지 왕복이 14시간이야. 그렇게 말하니 쉽지 않겠어?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최선을 다해야 해. 이쪽에서 피오는 뭔가 결심하고 엄마를 만나러 갔어. 그 덕분에 그녀는 엄마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되었어. 거울을 통해서. 그 작은 반사된 이미지 속에서 그녀의 엄마는 극도로 화난 악마가 되어 있었어. 왕국은 내부의 부패 위험에 직면해 있었지. 이것은 신이 자신의 갑옷을 바라보고 있을 때 부하가 갑자기 찔리는 모습으로 증명되었어. 그건 바로 조종할 수 있는 헬멧을 쓴 뚱뚱한 장군이었어. 그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반란으로 여겼지. 하지만 사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반란을 일으킨 거야. 지금이 아니라. 신은 공주에 대해 물었지만 적은 그가 먼저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피오는 엄마의 진짜 모습을 보고 거울 속 인물에게 엄마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물었어. 그녀는 솔직하게 예전부터 그랬다고 말하며 작은 공주를 아프게 했지. 그들이 제국과 왕국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이유는 이 여자의 힘을 되찾기 위해서야. 행동을 쉽게 하려면 여왕을 차지하는 것이 최선이었지. 너무 분노한 피오는 싸우고 싶어 했지만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녀는 적에게 잡혀 목이 잡힌 채 쓸모없는 무기들로 상처를 입히지 못할 거라고 말해. 게다가 신이 자주 사용하는 전설의 검은 지금 그 기괴한 존재의 뱃속에 있었어. 그녀는 피온을 당장 죽이길 원하지 않았고 대신 그녀를 꼭 두각시로 두고 싶어 했지. 그때 갑자기 한 자루의 검이 날아와 피온을 구했어. 그것은 신 전설의 전사로 돌아온 것이었어. 눈물을 닦으며 약한 공주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이제 적의 정체도 드러났어. 바로 좀비 왕이었지. 신은 공주가 이 전쟁이 처음부터 그녀의 힘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이 장군이 다루기 힘든 존재라는 걸 알기에 그녀는 그의 연인, 즉 희생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도발하려 했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마법을 땅에 박아 눈부신 빛을 만들어 적의 시야를 가리고 피온을 안전하게 탈출시키려 했다. 상대가 도발에 반응하지 않자 좀비왕은 꽤 짜증이 났다. 뚱뚱한 녀석도 여기까지 달려왔고 두 사람을 찾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이 성에서 탈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땅을 사람들의 피로 물들이고 싶어 했다. 한편 신은 공주를 방으로 데려가 정신을 안정시키고 시민들에게 위험에 대비하라고 알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에 슬퍼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이 유일한 왕위 계승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피온의 현재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다. 대머리 장군은 공주에게 강해지라고 위로했다. 이 나라에 남은 건 오직 그녀뿐이었다. 밖에서는 병사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하고 그들은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피오는 하이킨의 지팡이를 바라보며 그녀가 말했던 조롱의 말을 떠올렸다. 두려우면 영원히 인형에 불과하다고. 이 말은 지금 그녀를 깨우고 있었다. 즉시 작전 계획을 세웠다. 잠시 후 뚱뚱한 장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공주가 순순히 항복한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자신 있게 나아갔다. 그녀는 항상 인내해왔지만 그것이 어머니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죽었고 사람들은 위험에 처했다.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녀는 화장을 하고 돌아와 그 남자를 놀라게 했다. 어머니의 영혼이여. 그가 이해하기 전에 그녀는 친구의 지팡이를 잡고 그 뚱뚱한 노인을 처치해버렸다. 그녀의 인내는 성공했고 그는 이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신은 피온이 적을 연속으로 때리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진정한 공주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장군에게 병사들을 모으고 정신을 차려 반격하라고 명령했다. 이때 좀비 왕은 성 아래로 내려가 자신의 능력으로 왕국의 공포를 퍼뜨리려 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곳곳에서 좀비가 소환되었다. 아래의 시민들은 이 광경에 소름 돋아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구원의 외침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자 그녀는 그 소리가 너무 기분 좋았다. 극적인 상황을 더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형상을 왕국 전역에 비추었다. 이렇게 등장함으로써 그녀는 시민들이 더 이상 구원자가 없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장난기 가득한 공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이킨의 스타일로 그녀는 매우 자신있게 선언했다. 좀비왕 어린 나이를 가볍게 여겨라. 시민들을 일어설 것을 격려하며 적을 물리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라고 했다. 성 안의 민우도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다. 시민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여 대피하라고 했다. 피오는 적을 바라보며 말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좀비왕은 피를 토할 거야. 그녀는 나를 인형 취급했으니 영원히 약한 존재로 살라고 해라. 그렇게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 그녀가 전에 소환한 두 괴물 때문에 베나나를 무너뜨린 것을 잊었나? 호수의 물이 갑자기 높아져 피온의 치마로 쏟아졌다. 성 전부가 강한 물에 파괴되기 시작하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 광경을 본 그녀는 미친 듯이 웃었다. 왕국의 평화의 상징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곳의 종말을 의미했다. 그래도 피오는 무언가를 하려고 애썼다. 그 악어는 공주를 먹고 싶어 했다. 다행히도 베나나가 개입하여 그를 끌어내렸다. 그는 아주 화가 났다. 어디선가 상어왕이 나타났고 두 해양 괴물 간의 재대결이 시작되었다. 이건 상어가 피온을 자신의 사랑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구출된 것을 보고 외쳤다. 상어 아저씨. 아이는 어머니 옆에서 멍하니 서 있고 잠시 후에 목소리가 다른 것을 깨달았다. 어쩐지 동생이 나를 부르고 있더니 다른 친구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다르지? 그제서야 이 사람이 내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한번 싸웠다면 계속 싸워야지. 언데드 왕이 피론을 없애기 위해 돌아섰지만 신이 그를 막아섰다. 그녀는 말했다. 그렇게 얼굴에 그린다고 강해지는 건 아니야. 조금만 생각해봐. 성은 곧 무너질 거야. 그들의 전투 의지와 함께. 피로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글쎄, 그들의 진영에는 여전히 미지의 요소가 남아있어. 바로 그때 언데드 왕의 귀를 스치는 총알이 날아왔다. 헤이와 그의 동료들이 돌아왔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 극도로 화가 났다. 언제나 그들이 방해하니까. 그래서 더 많은 뼈를 소환해 공격하기로 했다. 그들이 이동하는 동안 5명이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클레이페이스는 이렇게 비유했다. 마치 종말과 종말이 같은 날 닥쳐오는 것 같아. 형님이 검은색을 보며 공주가 정신이 없다고 생각했다. 정말 무서운 일이야. 하나만으로도 힘든데 갑자기 또 하나가 생기다니. 이건 죽는 거다. 희는 정말 자랑스러워하며 머리를 멋지게 다듬어 네 남자들은 말문이 막혔다. 피스메이커는 그 아이가 광대의 팬이라고 생각했다. 진짜 교육의 실패다. 그들의 목표는 여전히 저들을 이기는 것이지만 빨리 해야 한다. 시간은 한정적이다. 킨사기 적과 싸우는 모습을 보며 팀장이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그들은 공주를 구해야 하니 두 팀으로 나누기로 했다. 화려한 클레이페이스는 공주를 구하는 영웅 역할에 딱 맞으니 그를 보냈다. 데오트는 언데드와 싸우기로 선택했다. 헤이와 릭프릭은 그녀에게 무전기를 던져주어 필요한 경우 소통할 수 있게 했다. 그녀가 물건을 숨기는 것을 보며 작은 것도 더 숨기고 있는지 물었다. 바로 털어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어. 하이키는 익숙한 지팡이를 버리고 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때때로 그녀는 마왕을 향해 총을 쏘아대서 그를 짜증나게 했다. 그녀는 이전에 크리스탈로 만든 소녀를 소환해 싸움을 붙였다. 그 장면을 보며 그녀는 흥미를 느꼈다. 복수할 필요가 있는 상대니까. 하늘에서 피온이 이 장면을 보고 군장에게 시민을 도와주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에 그렇게 부탁했다. 할 수 없이 듣기로 하고 공주에게 마법검을 조종할 수 있는 팔찌를 건넸지만 그것이 베인 하나의 뱃속에 있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었다. 피스메이커와 두 친구는 여전히 열심히 싸우고 있었다. 클레이페이스는 자신을 괴물로 변신시켜 모든 것을 진흙탕에 빠뜨렸다.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그는 계속 떠들어대서 대장은 화가 났다. 이때 상어왕은 심하게 두들겨 맞고 있었다. 피스메이커는 너무 불쌍해서 구하러 가겠다고 했다. 그 후 카타나가 나타나 두 사람을 흥분시켰다. 이전에 클레이페이스가 소녀에게 처참하게 당했으니 이번엔 릭프레이크가 수중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킨삭은 다치긴 했지만 회복 중이었다. 이 모든 게 마법검의 효과 때문이 아닐까? 그녀가 몸 안에 삼킨 것도 있을 테고. 악어에게는 상어가 두렵지 않지만 그 괴물에게 돌진할 때마다 맞아 눕는다니 이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녀는 상어를 하늘로 던져버리고 개처럼 물어버렸다. 악어는 킨삭의 정신을 잃은 틈을 타서 배를 찌르려고 달려들었다. 상어가 죽어가자 악어는 마치 잔치라도 열린 듯 웃으며 말했다. 여기서의 차이는 동료가 있다는 거야. 그러다 죽은 아기 상어를 발견했는데 그 남자는 마치 축제를 맞이한 듯 웃었다. 그의 동료가 있다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피스메이커는 나는 나나의 동료야라고 덧붙였다.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정신이 나간 듯 보였다. 지상에서의 전투는 쏘는 자들에게는 어려웠다. 그녀의 장막이 너무 단단하고 하늘을 나는 것도 알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그들은 전투를 피하기 위해 도망치기만 했고 적에게 내려와서 싸워라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바보가 아니었다.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다. 다행히 그들에게는 귀인이 도와주고 있었다. 한편 클레이페이스와 그 친구들은 계속 털리고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카타나가 패배 후에 움직이지 않자 릭프레이크는 실망했다. 그는 차라리 죽여버리지 라고 외쳤다. 부드러운 진흙은 그녀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 그들은 끝까지 추격하며 우연히 뭔가를 발견했다. 카타나가 이중 스파인 것 같고 그들을 이곳으로 유인한 것 같았다. 헤이의 곳에서는 이제 양녀가 구하러 왔다. 아흔 드래곤이 하루 동안 보지 못한 후 너무 많은 치킨 사료를 먹어서인지 금방 성장했어. 광대는 자신의 아이가 이렇게 잘 자란 이유가 바로 저 작은 녀석을 처치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지. 그녀는 불을 뿜어내서 상대는 피할 수밖에 없었어. 드래곤의 이빨 힘이 엄청나서 방어막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지.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자 마음이 불안해졌어. 고개를 돌려보니 그 할머니가 사람의 뼈로 무기를 만들고 있어. 말이 안 나왔어. 갑자기 하이의 공격이 마법으로 강화되면서 그녀는 문제를 인식했어. 그녀의 가슴이 빛나기 시작했지. 이건 실리콘을 넣어서 빛나는 게 아니야. 농담이야. 사실 전설의 갑옷에서 얻은 작은 보석 덕분에 그녀가 마법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야. 그 친구는 믿지 않았지만 하이퀸은 직접 보여주기로 했어. 작은 보석을 총에 장착해 마법 무기로 변신시키고 적에게 강력한 한 방을 날렸어. 그녀가 아프면서 반격했지만 아흔의 불길에 태워져 버렸지. 그 불행한 형은 폭발의 압박을 받아 한쪽으로 날아갔어. 게다가 총알이 다 떨어져서 더욱 힘든 상황이었어. 저격수는 근접전으로 전환했지. 힘이 빠져 보였던 그때 신이 나타나서 그 친구를 도와주었어. 전설의 검사가 입고 있긴 하지만 총을 난사해서 데스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 그는 친구에게 총을 돌려주고 총 쏘는 게 재밌냐고 물어봤지. 신은 꽤 즐겁다고 대답했지만 마법보다는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어. 한편 할리는 마법을 사용한 후 적을 쓰러뜨렸어. 그녀는 전에 친구가 페타를 살려준 걸 알고 있었기에 즉시 마무리하지는 않았어. 그녀의 얼굴에는 불만과 분노가 섞여 있었지. 광대는 이 모습이 마치 조커가 한 소녀를 인질로 잡았던 때와 닮았다는 걸 깨달았어. 릭프레이크는 누군가가 그 소녀와 매우 닮은 존재가 감금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 헤이 말이 전적으로 맞는 것 같아. 카타나의 임무는 끝났고 이제 그 두 광대에게 나머지 일을 맡기기로 했어. 왕국에서의 전투는 여전히 치열하고 중단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 두 광대는 괴물의 뱃속에 있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질러 보기로 했어. 그래서 클레이페이스는 비슷한 괴물로 변신해 공격했어. 문제는 그 괴물의 뼈대가 너무 강해서 바로 청년을 넘어뜨리고 먹어버렸지. 하지만 동료가 씹히고 있는 걸 보자 릭프레이크가 달려갔어. 그는 긴급하게 인지를 구출하고 괴물이 폭발하게 만들어서 소녀의 몸이 나무에 밝히게 했어. 이 일이 할리에게 영향을 주었지. 그들이 뭘 한 건지 모르겠어. 이후 팀장은 무전기로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보고했어. 엔찬체스와 관련된 몸체를 확보했다고 하면서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어. 광대도 뭔가를 깨달았고 몇 명에게 그 시체를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외쳤어.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은 쫓기고 있었고 개처럼 뛰어야 했지. 할머니도 엔찬체스가 나쁜 놈들에게서 뭔가를 잃어버린 건가? 하고 물어봤어. 왜냐하면 우리의 동료가 지금 여기로 가져오고 있으니까. 대신 그는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안타깝게도 그 두 친구는 인지를 조심스럽게 옮기기보다는 장난감처럼 끌고 가서 그녀의 몸이 여기저기 부딪히고 있었어. 불행하게도 광대는 그 작은 녀석이 화가 나서 공격해오는 걸 피할 수 없었지. 두 사람은 왜 그 괴물이 이렇게 끈질기게 버티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분명히 뱃속에 폭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움직일 수 있었거든. 클레이페이스도 겁먹어서 더 이상 맞서지 않았어. 두 친구가 인지를 끌고 가는 동안 어떻게든 엔찬트리스를 나무에 부딪히게 만들었지. 저편에서는 그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욱 강하게 공격해왔어. 그때 카타나가 나타나 괴물을 가르고 그들을 조금 도와주었어. 릭플래그가 그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았지만 할리는 하이의 기다림 때문에 그를 쫓아냈어. 클레이페이스는 뭔가 깨달았는지 그녀에게 고맙다고 하고 모든 일이 끝나면 성에 초대하겠다고 했어. 팀장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클레이페이스는 카타나가 자신에게 빠졌다고 농담했지. 이건 어린아이를 속일 수는 있어도 동료를 속이기는 어렵지. 일단 카타나가 그들을 도와준 이유는 제쳐두고 그 시체를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해. 현재 수중에서의 전투도 매우 치열해. 피스메이커는 수중 전투에 능숙하지 않아 물속에서 많이 힘들어했어. 거대한 괴물이 그를 쉽게 붙잡았고 그는 간신히 몸을 비틀어 육지로 나와 숨을 쉴 수 있었지. 악어는 비아냥거리며 동료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했어. 그들은 매우 호흡이 잘 맞아. 나나를 무참히 공격했지. 그녀는 복수를 하지 못해 극도로 화가 났어. 그런데도 경시당하고 말이야. 그 마약쟁이가 자신의 형제를 자랑하고 있을 때 돌아보니 그 형제가 어디에도 없었어. 알고 보니 그가 피스메이커에 의해 육지로 끌려 올라가 마치 헌옷처럼 찢겨 있었지. 물속에서는 그를 이길 수 없지만 육지에서는 그 녀석이 힘이 약했어. 그가 자신의 형제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악어는 그를 비난했어. 이 괴물을 위협해서 그가 움직이면 괴물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말했지. 이건 상어왕이 복수할 기회야. 그는 자신이 다소 멍청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동료들이 매우 똑똑해서 그를 비웃고 한 대 날렸어. 아프다고. 악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즉시 반격했어. 피스메이커의 위협 따윈 무시하고 말이야. 그는 약한 것 따위 필요 없다고 말했지. 결과적으로 괴물은 매우 화가 났어. 그녀는 꽤 똑똑해서 풀리자마자 반란자에게 덤벼들어 아무것도 아니듯이 물어버렸지. 전투가 끝나고 상어는 육지로 올라오며 슬퍼했어. 결국 복수를 하지 못했으니까. 그자의 말 때문에 경삭은 오해하게 되었고 자신을 약자라 칭하며 약자는 버림받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스메이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며 자신이 지치고 힘들어도 꼭 그를 다시 건너편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다시 수영해서 건너면 정말 가오리 되는 거 아냐? 데우스 쪽은 지금 큰 문제에 봉착해. 엑스가 다친 친구를 보호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기사로서의 의무라고 말했다. 당장은 더 이상 싸울 수 없으니 데스에게 자신의 갑옷을 잠시 빌려주기로 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친구가 공주와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판단했다. 할리가 사용하는 그 보석과 비슷하게 이 갑옷이 이 세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마법의 힘을 사용할 수 있으니 데스는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팔에 갑옷을 장착하자마자 힘이 엄청나게 강해졌다. 한 발사로 해골들을 쓸어버렸다. 현재 좀비왕은 여전히 전투를 장악하고 있다. 카타나는 나를 도와줄 생각이 없는 거냐고 물었다. 그녀는 전투를 지켜보면서 정말 즐기고 있었다. 아래쪽에서는 그 미친 녀석이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A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고 즉시 인챈트리스를 향해 접근했다. 동료들이 곧 돌아올 테니까 멈췄다. 그녀는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무례한 광대의 말은 듣고 싶지 않았다. 갑자기 그녀는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희는 클레이페이스가 공처럼 굴러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몸은 인챈트리스의 몸과 함께 너무나도 비참하게 대우받고 있었다. 그녀는 아래에 있는 두 사람을 공격할 생각을 하다가 좀비왕에게 들켜버렸다. 이제 그 여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그녀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없애고 싶어 공격했다. 그쪽에서 적이 공격받는 걸 보고 희는 용을 타고 달려가 막았다. 높이 있는 데에서 데이도 그들을 도와주어 인챈트리스가 힘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 이제 아무 것에도 통제받지 않게 된 그녀는 자기도 복수를 위해 감옥팀을 도와주기로 했다. 클레이페이스는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몇 마디 던지다 개처럼 욕을 먹었다. 위에서 좀비왕은 그들이 멀쩡한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 모두를 없애기 위해 그녀는 한쪽 팔을 잃고 힘을 얻었다. 그 덕분에 그녀는 더 강력한 해골 병사들을 소환했다. 인챈트리스 왕국을 총공격하기엔 강력했지만 희는 마법의 힘이 부족해 그 해골들을 처리할 수 없었다. 그걸 보고 그녀는 두 동료와 함께 돌아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곳에 오기 전에 피스메이커는 성으로 가는 길이 차단된 것을 보았다. 피온이 그 방법을 사용해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 같았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검은 형이 하늘을 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다른 갑옷 부품을 던져주었고 모든 이가 마법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이건 신이가 빌린 것으로 그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다. 문제를 이해한 희는 보석을 헬멧에 끼워 넣고 좀비 왕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자신 있게 선언했다. 감옥팀은 모두 저 세상에서 온 존재들이기에 마법 아이템을 장착한 후 모두가 한층 더 강력한 궁극의 형태로 발전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희가 2마리 개를 더 소환했다는 것이다. 릭은 친구들이 신기한 장비를 장착한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 5 전사들은 해골들과 함께 즐겁게 싸우기 시작했다. 희는 개를 풀어 해골들을 물어 죽이게 했다. 이젠 제약이 없는 신비한 전사로서 물의 마법으로 전투를 펼칠 수 있었다. 클레이페이스도 마찬가지로 날아다니며 진흙을 총알로 쏘아 적을 쓸어버렸다. 피스메이커는 슈퍼맨처럼 강력한 주먹을 날리며 적들을 처치했다. 그렇게 감옥팀은 궁극의 형태로 좀비왕에게 이 세상의 힘을 보여주었다. 모두가 정리된 줄 알았지만 이건 단지 서막에 불과했다. 좀비왕이 살아있는 한 해골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인챈트리스는 그걸 알고 내려와 지원하며 그들에게 먼저 가서 좀비왕을 잡으라고 외쳤다. 그렇게 하면 그녀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함께 성으로 날아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적이 알아차리고 즉시 총격을 퍼부었다. 그들은 반격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걸 보고 모두 피하기 위해 흩어졌지만 여전히 공격을 받았다. 가장 큰 A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희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달려갔다. 그들은 우연히 피온이 있는 곳에 떨어져 해골을 짓밟아 주었다. 자신의 다른 버전을 보게 된 피온은 그녀를 칭찬했다. 칭찬받은 피온은 기뻐했지만 전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남은 멤버들은 업그레이드되었지만 좀비왕에게는 여전히 손도 못 대고 있었다. 그녀를 물리칠 수 있는 건 성스러운 검이지만 그것은 아기나타의 뱃속에 있었다. 피온은 어느 정도 마법을 쓸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위에 데우트는 적을 뼈다귀라고 욕했지만 왜 이렇게 강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달려가서 강하게 공격하고 다시 마법을 쏟아부었다. 피스메이커는 그 틈을 타서 적에게 돌진했지만 총에 막혔다. 마법은 여전히 이 몸에 상처를 주기엔 부족했다. 결국 그녀는 날아갔다. 클레이페이스가 진흙을 쏘았지만 좀비 왕에게 휘둘렸다. 신비한 전사도 동료를 돕기 위해 날아가려 했지만 폭발에 휘말려 벽에 부딪혔다.
결국 전설의 기사 갑옷의 모든 조각이 무너졌다. 그녀가 자아도취에 빠져 있을 때 아래에서 대장이 강하게 공격했다. A는 이후 그녀를 향해 날아가 접근했다. 그들이 죽고 싶어하는 것 같아 다시 총격을 퍼부었다. 아래 팀원들이 그걸 보고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갔지만 좀비 왕에게 붙잡혔다.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다. 그녀 앞에 있는 것은 희가 아니라 피온이었다. 그들은 비슷한 모습 덕분에 서로 같은 존재처럼 보였다. 마법의 팔찌를 이용해 그녀에게 아기나타의 배에서 성검을 소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건 그녀의 인생에서 두 번째로 배를 베이는 순간이었다. 좀비 왕은 성검의 힘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머리를 잘리며 전투가 그들의 승리로 끝났다. 상대편은 완전히 죽지는 않고 자유낙하 중이었다. 좀비 왕은 분노에 찬 시선으로 카타나를 바라보며 그녀를 황제라고 불렀다. 자신을 속일 수 있다니. 할리는 그걸 보고 즉시 배트로 강하게 가격해 폭발시켰다. 며칠 후 장면이 전환되며 왕국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감옥팀과 다른 병사들은 새로운 여왕에게 칭찬을 받았다. 할리는 그녀가 더 강해졌다고 생각하며 친구로 삼았고 피오는 기뻐했다. 릭은 이후 아만다에게 그들이 왕국과 협력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그것이 바로 그 남자의 머리에 있는 폭탄이 터지지 않은 이유야. 그는 카타나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녀는 그가 왜 여전히 그곳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아만다는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었기에 팀장에게 이 연극을 만들어낸 사람을 알려주었어. 그리고 언데드 왕을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 미친놈, 즉 제국으로 불리는 조커야. 사실 이 젊은이는 처음부터 이 세계로 이동해왔어. 며칠 만에 그의 똑똑한 머리 덕분에 이 새 세계를 누구보다 빠르게 이해했지. 그래서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었고 심지어 언데드 왕까지도. 이번 공연이 끝나고 왕은 다시 왕좌로 돌아가 다음 계획을 준비하며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어. 아만다는 조커의 진짜 음모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곧 그들과 마주치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어. 세상 누구도 그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만다는 그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었어. 바로 조커를 찾고 잡는 것이지.